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하루의 뉴스를 정리해드리는 YTN 뉴스나이트입니다. 당대표 취임 나흘 만에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검찰 소환 통보를 받았습니다. 공소시효가 얼마 남지 않은 선거법 위반 관련 사안들인데 대장동, 미래개발, 성남FC 후원, 변호사비 대납 사건 등도 지금 수사가 진행 중이라 사법 리스크의 신호탄이 될 수도 있어 보입니다. 민주당은 격앙된 반응을 보이고 있고 내홍이 극심한 국민의힘도 공세 화력을 높이고 있어서 국회는 정기국회 첫날부터 전운이 감돌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 세 번째 가처분 신청을 냈는데 경찰의 소환 통보 소식까지 더해졌습니다. 국민의힘 상황까지 잠시 뒤 나이트 포커스에서 다뤄보고요. 정진영 앵커가 오늘의 헤드라인부터 먼저 정리해드립니다. 9월 1일 목요일 뉴스나이트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검찰이 대장동, 백현동 개발 의혹 등과 관련해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게 오는 6일에 출석하라고 통보했습니다. 민주당은 정치 보복이라며 강력히 반발했고 국민의힘은 소환에 응해 성실히 조사받으라고 맞서면서 전국이 급속히 얼어붙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가 새로운 비대위 출범을 막기 위해 정국위 개최를 금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했습니다. 당윤리위는 지도부와 연일 충돌하고 있는 이 전 대표의 추가 징계를 시사해서 당 내용이 더 복잡한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지난달 무역 적자가 100억 달러에 육박하며 관련 통계가 작성된 이후 66년 만에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부정적 경제 지표가 잇따르면서 환율은 연고점을 또 경신하고 증시는 급락했습니다. 늘어나는 전세 사기를 근절하기 위해서 정부가 칼을 빼들었습니다. 앞으로는 전세 계약 뒤 임차인의 대항력이 생길 때까지 집주인이 해당 주택을 매매하거나 또는 근저당권을 설정할 수 없도록 하고 피해자 지원과 사기꾼 처벌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초강력 태풍 흰남노가 다음 주 초 제주와 부산을 스쳐 지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역대 가장 셌던 태풍, 사라보다 위력이 강한 데다 반경도 워낙 넓어서 전국 대부분 지역에 강한 비바람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경기도 포천 훈련장에서 수리온 헬기 2대가 공중에서 충돌한 뒤 비상 착륙하는 아찔한 사고가 일어나서 1명이 다쳤습니다. 당시 헬기에는 무려 18명이나 되는 장병이 탑승하고 있어서 하마터면 대형 참사로 이어질 뻔했습니다. 네,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소환을 통보했습니다. 출석 날짜는 오는 6일, 다음 주 화요일입니다. 지난 대선을 앞두고 대장동, 백현동 개발 의혹과 관련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확인하기 위해서라는 게 검찰의 설명입니다. 나혜인 기자입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게 출석을 요구한 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 2부입니다. 선거법 위반 사건 수사를 담당하는 부서입니다. 이 대표는 지난 대선을 치르며 대장동 의혹 관련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는 혐의로 여러 차례 고발됐습니다. 대장동 개발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 대표가 민간 사업자에게 유리한 공모지침서를 직접 보고받고도 거짓말했다는 국민의힘 고발이 대표적입니다. 지난 국감 때 초과 이익 조항을 건의한 걸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간부들 선에서 채택하지 않았다. 이게 팩트고 제가 안 거는 이번에 언론 보도로 안 거고. 이 대표는 또 지난해 검찰 조사를 받고 극단적 선택을 한 대장동 사업 실무자도 몰랐다고 말했다가 해외 출장에서 함께 찍은 사진이 공개돼 시민단체에서 고발됐습니다. 제가 이제 하위 직원이기 때문에 뭐 그 사람들은 저를 다 기억하겠죠, 당연히. 저는 그 기억에 남아 있지 않은 사람이었는데. 검찰은 공소시효 만료를 앞두고 피고발인 신분인 이 대표의 입장을 마지막으로 확인해야 해 출석을 요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선거법 위반죄의 단기 공소시효는 6개월인데 지난 3월 치러진 대선 관련 사건은 오는 9일 만료됩니다. 이 밖에도 이 대표는 경찰이 지난달 말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송치한 백현동 개발 의혹 관련 선거법 위반 사건에도 연루돼 있습니다. 역시 지난해 국감장에서 한 발언이 허위 사실이란 이유로 고발됐습니다. 만약에 안 해주면 직무유기 뭐 이런 걸 문제 삼겠다고 협박을 해서 다 해주란 말은 없으니까
조금만 반영해주겠다. 성남지청은 이 대표가 서울중앙지검의 출석 요구에 응한다면 검사를 출장 보내 하루에 조사를 끝낼 방침입니다. 검찰청 두 곳이 제1야당 대표에 대해 합동조사를 예고한 상황이 된 겁니다. 검찰 안팎에선 최근 대장동 의혹을 원점에서 재수사하는 검찰 움직임과 무관치 않다는 분석도 나오는데 검찰은 선거 사건을 종결하기 위해서라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습니다. YTN9입니다. 검찰이 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 소환을 통보하면서 전국은 급냉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친 이재명계 강경파 최고위원들이 다수 포진한 민주당이 강공에 나서고 국민의힘이 이재명 대표를 향한 공세 수위를 끌어올리면 당분간 여야 강대강 대치는 불가피해 보입니다. 김승환 기자입니다. 검찰 소환 통보에 앞서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쌍방울 그룹 간 검은 커넥션을 언급하며 기선 제압에 나섰습니다. 그러면서 이 대표를 향해 국민적 의혹 앞에서 성실하게 입장을 밝히라고 촉구했습니다. 지금 제기된 의혹은 하나같이 파렴치한 것들 뿐입니다. 야당 대표와 관련된 일련의 사건들이 범죄 스릴러 영화와 같습니다. 살아있는 형법 교과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 대표는 이에 대해 상식적으로 판단하면 될 거라면서 쌍방울과 인연은 내복하나 사입은 것밖에 없다고 의혹을 일축했습니다. 윤성동 원내대표가 이렇게 의혹 한번 제기하셨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아까 내가 말씀드렸는데. 내복. 허니문 기간도 없이 이어진 여당발 맹공과 검찰의 소환 통보에 민주당이 강력 반발하면서 여야 간 협치 강조가 무색해진 분위기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당내 강경파를 중심으로 제기된 한동훈 법무부 장관 탄핵 추진으로 이에 맞불을 놓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의 헌법과 법률 그리고 국민을 조롱하고 있다. 더 진화한 국정농단이다. 이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심판해달라. 더불어민주당 더 강해지겠습니다. 여기다 김건희 여사 특검 추진까지 구체화한다면 정기국회 초반부터 대립 구도는 한층 심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검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은 뭐 당의 입장으로 제출된 건 아니지만 향후에 그런 전반적 상황을 봐가면서 판단을 봅니다. 이렇게 새 지도부의 첫 일성은 김건희 여사 특검 주장이었습니다. 검찰 특수부와 금융감독원까지 동원하여 속된 말로 탈탈 털었지만 문재인 검찰은 기소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당선 나흘 만에 사법 리스크가 구체화한 모양새입니다. 정치 탄압이자 망신주기라는 더불어민주당과 의혹을 떳떳이 밝히라는 국민의힘 간 줄다리기 속에 민생 논의는 또다시 뒷전으로 밀리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나옵니다. YTN 김승환입니다. 검찰은 대장동 사업과 닮은 꼴인 위례신도시 사업과 관련해서 추가 강제 수사에 나섰습니다. 대장동 개발 과정에서도 새로운 배임 혐의를 발견해서 사업 시행사 등을 동시 압수수색했는데요. 검찰 칼끝이 결국 위례, 대장동 두 사업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향할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손효정 기자입니다. 검찰이 위례 신도시와 대장동 두 개발 사업에 대해 동시 압수수색을 벌였습니다. 전날 위례 사업 시공사를 포함해 20여 곳에 대해 강제 수사에 나선 검찰은 이번엔 사업에 지분을 투자한 금융회사들을 압수수색했습니다. 대장동 개발 사업 시행사인 성남의뜰과 사업비 대출을 주관했던 하나은행도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이번 압수수색은 검찰이 대장동 특혜 로비 의혹에 대한 전면적인 재수사에 돌입한 지 한 달 만에 이뤄졌습니다. 그동안 검찰은 대장동 초기 사업자와 성남시 전현직 실무진 등을 연이어 부르며 사업 진행 과정을 초기부터 재구성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대장동 개발 2년 전인 위례 사업 당시 개발 기밀이 외부로 흘러나가고 그 대가로 금전이 오간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대장동 사업 과정에서도 성남의뜰이 화천대유가 내야 할 수천억 원대 사업비를 대신 대출받아 이자 등을 부담한 부분에서 배임 혐의도 새로 발견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검찰이 대장동에 이어 사업 구조와 등장인물 모두 유사한 위례 신도시에까지 수사망을 확대하면서 결국 이번 수사가 당시 두 사업을 총괄한 윗선을 겨냥할 거란 관측이 나옵니다. 당시 성남시장으로서 사업 최종 결재권을 갖고 있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다시 검찰 수사 선상에 오를 거란 전망도 조심스럽게 제기됩니다. 검찰은 이미 시민단체가 위례지구 개발 사업자 선정과 관련해 이재명 대표 등 관계자 22명을 고발한 사건도 함께 살펴봐 왔습니다. 검찰은 우선 강제 수사로 확보한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핵심 참고인 조사에 속도를 낼 전망입니다. YTN 손효정입니다.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이 대통령 기록관을 압수수색하면서 당시 청와대에서 생성된 문건 확보에 나섰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 1부는 오늘 세종시 대통령 기록관에 검사와 수사관들을 보내 법원에서 발부받은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습니다. 검찰이 서해 피살 사건을 수사하면서 대통령 기록관을 압수수색한 건 처음입니다. 검찰은 지금까지 확보한 증거물과 대통령 기록물 분석이 끝나는 대로 박지원 전 국정원장과 서훈 당시 국가안보실장 등 문재인 정부 고위 인사들을 소환 조사할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의힘 윤리위원회는 이준석 전 대표의 양두구육, 신군부 발언 등이 당에 해를 끼쳤는지 살펴보고 추가 징계를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성접대 의혹에 대한 경찰 조사까지 임박한 가운데 이준석 대표는 윤리위가 절대자냐며 거듭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엄윤주 기자입니다. 돌이켜보면은 양의 머리를 흔들면서 개고기를 가장 열심히 팔았고 가장 잘 팔았던 사람은 바로 저였습니다. 개고기와 양두구육, 신군부까지 이준석 전 대표는 날선 표현으로 윤석열 대통령과 윤핵관 의원들을 비판해왔습니다. 지난달 27일 새 비상대책위원회를 추진하기로 결의한 국민의힘은 윤리위에 이런 발언을 쏟아낸 이준석 대표에 대한 추가 징계를 요청했습니다. 이준석 전 당대표는 오히려 대통령의 국정 운영과 당 운영을 앞장서서 방해하였음. 윤리위원회는 윤리위에 제기된 추가 징계 요구안을 조속히 처리할 것을 촉구함. 닷새 만에 윤리위가 직접 입장을 밝혔습니다. 의원총회 의견을 존중한다면서 당에 유해하거나 민심이탈 행위에 대해서는 징계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오는 28일 윤리위 전체 회의에서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한 추가 징계 논의에 착수할 가능성이 높아진 겁니다. 이미 당원권 정지 6개월의 징계를 받은 상태라 다시 징계를 받으면 그 수위는 훨씬 높아질 수밖에 없는데 이준석 전 대표도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지금의 사태를 일으킨 책임자 1, 2등을 먼저 징계하라면서 양두구육이라는 사자성어를 문제 삼는 윤리위야말로 대법원 위에 있는 절대자라고 반박했습니다. 이 전 대표는 또 새 비대위 출범을 위해 오는 5일 열리는 전국위원회 개최를 금지해달라는 추가 가처분 신청도 냈습니다. 비상 상황을 자의적으로 규정한 당원 개정안을 의결하기 위해 당이 준비 중인 전국위원회는 헌법 파괴 행위라는 겁니다. 여기에 직무가 정지된 주호영 비대위원장은 법원 권리가 아니라고 다시 반박했습니다. 이번 전국위가 당헌 개정을 하기 위한 건데 그거를 막을 이유는 없다고 봐요. 그것도 결론이 나오겠지. 새 비대위 체제 출범을 앞두고 이준석 전 대표와 국민의힘 당 지도부가 연일 충돌하는 가운데 윤리위가 추가 징계까지 시사하면서 당 내홍은 더 복잡한 국면으로 접어들게 됐습니다. YTN 엄윤주입니다. 네,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가 성접대를 받았다는 의혹과 관련해 경찰이 이 전 대표를 직접 불러서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서울경찰청 반부패 공공범죄수사대는 오늘 알선수재 등 혐의를 받는 이 전 대표에게 소환 조사를 통보했습니다. 이 전 대표는 경찰의 출석 요구에 아직 답을 하지 않았는데 양측이 정확한 날짜를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전 대표는 지난 2013년 김성진 아이카이스트 대표로부터 박근혜 전 대통령과의 만남 등을 청탁받았고 성접대와 명절 선물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상태입니다. 지난달 무역 적자가 100억 달러에 육박하며 이 관련 통계가 작성된 이후 66년 만에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또한 대중국 무역 수지는 한중 수교 이후 처음으로 4개월 연속 적자 행진을 이어가게 됐는데요. 자, 이러한 원인을 살펴보면 원자재 값의 급등으로 수입은 늘었지만 반도체와 같은 효자 품목의 수출이 줄어든 영향이 큰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이승효 기자입니다. 8월 무역 수지 적자는 94억 7천만 달러로 해당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지난 1956년 이후
66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또 지난 4월 이후 5달째 적자 행진을 이어갔습니다. 5개월 연속 적자는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14년 만에 처음입니다. 수출은 지난해보다 6.6% 증가한 566억 7천만 달러로 22개월 연속 증가세를 이어갔지만 한 자릿수 증가에 그쳤습니다. 자동차와 2차 전지, 철강, 석유 제품 등이 호조를 보여 역대 8월 중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수출 효자 품목인 반도체는 1년 전과 비교해 7.8% 줄어 26개월 만에 감소세로 전환했습니다. 수입은 28.2% 늘어난 661억 5천만 달러에 달해 역시 역대 8월 중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무역 수지가 악화했습니다. 3대 에너지원인 원유와 가스, 석탄 수입액만 지난해의 2배인 185억 2천만 달러로 전체 수입액의 28%를 차지했습니다. 문제는 에너지 가격 고공행진이 계속되면 연간 누적 무역 적자는 더 커질 수밖에 없다는 점입니다. 올해 그 연간 기준으로 남은 기간 동안 이제 흑자를 봐가지고 전체적으로 이제 흑자로 전환되겠다라는 것을 좀 바라는 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연간으로는 이제 적자가 날 것들이 이제 그 일반적인 그 예상이고요. 우리나라 수출의 4분의 1을 차지하는 중국에 대한 무역 적자는 3억 8천만 달러로 넉 달 연속 적자였습니다. 4개월 연속 적자는 한중 수교 이후 30년 만에 처음입니다. 다만 올해 상반기 무역액 순위에서 이탈리아와 홍콩을 제치고 역대 가장 높은 7위를 기록한 건 위안으로 삼을만 합니다. 정부는 무역 적자 상황을 엄중히 인식하고 있다며 수출 경쟁력 강화 전략을 범정부적으로 추진하는 등 무역 수지 개선을 위해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YTN 이승윤입니다. 파월 미 연준 의장의 강력한 긴축 의지 발표 이후에 환율과 국내 증시에 거센 후폭풍이 일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17원 넘게 오르며 연고점을 또 경신했고 증시는 2% 넘게 하락했습니다. 박병환 기자입니다. 미국발 태풍이 우리 금융시장을 연일 강타하고 있습니다. 파월 연준 의장이 강력한 긴축 의지를 밝힌 뒤 뉴욕 증시가 4거래일 연속 하락하면서 우리 금융시장도 계속 타격을 받는 겁니다. 원달러 환율은 17.3원 오른 1354.9원에 마감했습니다. 전날 기록한 장중 연고점을 하루 만에 경신하면서 13년 4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외국인 이제 국내 주식 순매도 등 수급 상황에서도 원화 약세 압력이 계속되고 있고요. 중국 위안화 약세, 달러와 강세 흐름을 감안하면 앞으로도 이제 원달러 환율 상승 요인 자체가 우세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코스피와 코스닥 지수도 2% 이상 하락했습니다. 코스피는 56.44포인트, 2.28% 내린 2415.61에 마감했습니다. 개인이 1조 1,000억 원 이상 순매수했지만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세를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코스닥은 18.72포인트, 2.32% 내린 788.32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고물가와 고금리, 무역 적자 확대 등 부정적 지표가 잇따라 발표되는 가운데 환율과 증시 불안이 경제의 불확실성을 더욱 키우고 있습니다. YTN 박병환입니다. 시멘트 업계가 원재료인 유연탄 가격 상승 등을 이유로 이번 달부터 출하하는 시멘트 값을 10% 넘게 올렸습니다. 그러자 레미콘 업체들은 가격 인상을 철회하지 않으면 셧다운까지 나설 수 있다며 경고하고 있는데요. 만약 현실화될 경우 건설 현장 차질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최기성 기자입니다. 지난달 25일 중소 레미콘 업체 관계자 700여 명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시멘트 가격 인상 계획 철회를 요구하며 규탄 대회를 진행한 겁니다. 시멘트사 박진해 중소 레미콘 업체 피고 묻는다! 피고 묻는다! 피고 묻는다! 반발에도 불구하고 시멘트 업계는 가격 인상을 단행했습니다. 톤당 9만 원 선이었던 시멘트 값은 톤당 10만 원대로 올랐습니다. 업체마다 인상폭이 다르지만 최대 15% 정도까지 가격을 인상했습니다. 한 시멘트 업체 관계자는 원자재 가격이 폭등했고 유가가 오르면서 물류 비용도 증가해
경영 환경이 더 나빠지고 있다고 인상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레미콘 업계는 지난해 7월과 올 초에도 시멘트 가격을 올렸는데 불과 7달 만에 가격을 또 인상하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시멘트사와 건설사 사이에 낀 레미콘사가 비용 부담을 감수해야 하는 상황이라는 주장입니다. 시멘트값 인상을 철회하거나 내년 상반기까지 유예하지 않으면 레미콘 공장을 가동 중단하는 단체 행동도 불사하겠다는 겁니다. 철회하고 그렇지 않으면 만나서 얘기를 하자고 그랬거든요. 공모까지 띄웠어요. 올해는 넘어가고 또 건설 시장에 다 여파가 미치는 거니 내년에 가서 내년 상반기에 가서 다시 협의해서 합의하자는 상황이죠. 레미콘을 공급받아 골조 공사를 진행해야 하는 건설사 역시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시멘트값 인상은 건설 원가 상승으로 이어지고 결국 분양가 상승 등 소비자에게도 부담이 되는 상황입니다. 가격 인상 문제로 파업 등으로 이어진다면 해당 공정을 진행하는 수많은 현장에도 피해가 올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레미콘사들이 강경 대응을 거론하고 나선 이유는 가격 인상에 반발하는 동시에 향후 건설사를 상대로 협상 우위를 선점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국토교통부도 각 업계 관계자를 만나 의견을 들을 계획이라고 밝힌 만큼 갈등이 극적으로 해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YTN 최기성입니다. 네, 최근 들어 전세 사기를 호소하는 피해자들이 많아지자 정부가 칼을 빼들었습니다. 집을 빌리는 사람의 권한을 한층 높이는 동시에 전세 사기 처벌을 강화하는 방안이 담겼습니다. 조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갭 투자로 주택 수백 채를 사들인 뒤 전세 보증금을 떼먹은 세모녀 전세 사기 사건. 피해 금액만 300억 원에 달합니다. 보증금을 제대로 돌려주지 않는 전세 사기 사건이 증가하자 정부가 대책을 내놨습니다. 지금까진 임차인이 확정 일자를 받아도 효력이 다음 날 0시부터 발생해 전세 계약 직후 집주인이 주택을 팔거나 담보 대출을 받는 경우가 적지 않았습니다. 이 경우 임차인이 뒷순위로 밀려 제대로 보증금을 받지 못하곤 했는데 앞으로는 전세 계약 뒤 대항력이 생길 때까진 집주인이 집을 팔거나 저당권을 설정할 수 없게 됩니다. 또 집주인은 계약 전에 임차인에게 세금 체납 등의 정보를 제공해야 하고 계약 뒤에는 집주인의 동의가 없어도 임차인이 임대인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될 전망입니다. 전세 계약에 관한 내용들, 또 악성 임대인의 명단 등 임차인들에게 꼭 필요한 정보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자가진단 안심 전세 어플을 구축해서 1월 중에 출시하겠습니다. 피해자 지원과 사기꾼 처벌도 강화됩니다.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피해자에겐 1억 6천만 원까지 연 1%대 저금리 대출이 지원되고 정부가 관리하는 임대주택에서 길게는 6개월까지 저렴하게 거주할 수 있습니다. 전세 사기 가해자에게는 임대사업자 등록을 해주지 않고 이미 등록한 경우엔 말소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정부는 악의적인 사기 적발을 위해 연말까지 특별 합동 단속을 벌인다는 방침입니다. YTN 조태현입니다. 금리 인상과 거래 침체 여파로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아파트값 하락폭이 확대됐습니다. 서울은 3년 7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하락했습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이번 주 서울 아파트값은 지난주 대비 0.13% 떨어졌습니다. 지난주 0.11% 떨어진 것에 비해 낙폭이 커진 것이면서 2019년 1월 28일 조사 이후 주간 변동률로는 가장 크게 하락한 겁니다. 경기도와 인천도 각각 0.21%, 0.29% 떨어져 지난주보다 낙폭이 커졌습니다. 한국은행이 지난주 0.25%포인트의 금리 인상을 단행했고 또 연말까지 추가 인상을 예고하면서 집값 하락세가 본격화되는 모양새입니다. 전세 시장도 약세가 지속해 수도권의 경우 0.2% 내리며 부동산원이 2012년 5월 이 통계를 작성한 이후에 최대 하락폭을 기록했습니다. 오는 2024년부터 순차적으로 적용되는 2022 개정 교육과정 시안이 공개되면서 논란입니다. 6.25 전쟁이 북한의 남침에서 비롯됐다는 설명이 빠졌고 노동인권 교육에서 노동 부분이 사라진 것도 논란입니다. 김연아 기자입니다.
교육부가 개정 교육과정 시안을 공개하고 처음으로 국민 의견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도마에 오른 건 한국사입니다. 고등학교 한국사 공통교육과정에서 6.25 전쟁은 북한의 남침이란 문구가 사라지고 분단의 고착화로 설명해서 6.25 전쟁이 북한의 책임임을 명확히 하지 않는다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또 자유민주주의는 민주주의로 바뀌었고 성취 기준은 신자유주의와 산업화로 인한 문제들을 강조하는 듯한 표현도 눈에 띕니다. 중학교 사회교육과정 시안에서도 6.25 전쟁의 원인과 피해에 대한 언급은 없이 전쟁이 사람들의 생활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고 분단의 문제와 평화통일 노력을 살핍니다. 개정 시안 총론에서 노동이 빠진 것도 논란입니다. 지난해 11월 발표된 시안에선 일과 노동에 포함된 의미와 가치 및 생태 교육이 포함됐었는데 이 문장들이 거의 통째로 수정됐습니다. 대부분의 학생들이 졸업 후에 임금 노동자로 살아가는데 노동교육을 제대로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노동이라는 단어를 뺀 것은 윤석열 정부가 노동을 경시하고 터부시하는 인식을 드러낸 것이라 생각됩니다. 초등학교 음악 교과서와 관련해서는 성취 기준에서 국악 용어와 관련 표현들이 빠지며 국악계가 집단 반발했고 이후 국악 연구진이 전원 사퇴하며 새 시안 공개도 미뤄진 상황입니다. 교육부는 문제가 된 부분들을 여론 수렴한 뒤 다음 달 전문가 간담회와 공청회를 거쳐 보완할 거라고 밝혔지만 또 한 차례 갈등의 중심에 서게 됐습니다. YTN 김연아입니다. 네, 오석준 대법관 후보자가 과거 중학생이던 장남을 불법으로 조기 유학 보낸 정황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오 후보자는 부인이 안식년이라 아들이 따라갔을 뿐이라면서 정식 유학은 아니었다고 해명했습니다. 한동호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오석준 후보자 장남은 중학교 3학년 때인 지난 2009년 9월 미국의 한 고등학교로 유학을 갔습니다. 대학 교수로서 안식년을 맞아 미국의 대학교 방문학자로 간 어머니, 즉 오 후보자 배우자와 함께였습니다. 장남은 이듬해 6월까지 미국에서 학교를 다닌 뒤 같은 해 8월 국내 중학교로 돌아왔습니다. YTN 취재 결과 이 조기 유학에 불법 소지가 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당시 관련 법령을 보면 자비 유학은 중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이 있어야 했습니다. 중학교까지 의무 교육이기 때문입니다. 예외가 되려면 부모 모두가 자녀와 같이 동거하려고 출국해야 했는데 판사였던 오 후보자는 한국에 머물렀습니다. 오 후보자는 YTN 취재진에게 불법 유학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해명했습니다. 배우자가 안식년이라 따라간 거라며 당시 아들이 개인적인 일로 상처가 있어 쉬었다 온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학점도 거의 취득한 바 없고 공부시키려고 데려간 게 아니라며 자신은 법을 어긴다든가 그런 생각은 하나도 없는 삶을 살아왔다고 강조했습니다. 비슷한 논란은 과거부터 사회지도층 전반에서 불거졌습니다. 나경원 전 의원은 초등학교를 졸업한 아들을 부모 동행 없이 미국으로 보냈고 조국 전 법무부 장관도 중학생이던 딸을 어머니 없이 미국으로 유학 보낸 것이 알려져 논란이 됐습니다. 최근엔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도 자녀의 영국 불법 유학 논란이 불거졌고 조재현 대법관도 후보자 시절 비판의 칼날을 피해가지 못했습니다. 모범을 보여야 되는데 법을 지키지 않고 자신의 자식만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이런 행태는 저는 굉장히 문제가 있다. 재판을 하는, 법을 지켜야 되는 판사가 그렇게 행동을 하고 현재는 중학생 유학을 보낼 때 부모 한 명만 같이 출국하면 되고 이마저도 현실과 동떨어진 사문화된 규정이라는 비판도 있습니다. 하지만 법 자체에 대한 논란을 떠나 무엇보다 법을 지켜야 할 대법관 후보자가 자식에겐 다른 잣대를 적용한다는 건 누군가에겐 씁쓸함과 박탈감을 안겨주는 일입니다. YTN 한동우입니다. 21년 만에 붙잡힌 대전 권총 강도살인 사건의 피의자 이승만과 이정학. 이 중에서 범행을 강하게 부인했던 주범 이승만이 결국 범행 일체를 자백하고 피해자 가족들에게도 사죄했습니다. 경찰은 권총의 행방을 포함해 피의자들 진술이 엇갈린 부분들에 대해서 추가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공 기자입니다. 피의자 이승만이 결국 범행을 시인했습니다. 경찰은 이 씨가 총기를 탈취하러 경찰을 차로 쳤으며 권총으로 은행 직원을 쐈다고 자백했다고 말했습니다. 담당 수사관의 끈질긴 추궁과 공범 이정학의 자백이 사실이라는 걸 알고 결국은 범행 일체를 시인했습니다.
이 씨는 본인이 쏜 총에 맞아 숨진 은행 직원과 유가족에게도 사과했습니다. 피해자와 유가족에게 깊이 사죄하며 죄를 뉘우치고 있다고 경찰에 말한 거로 전해졌습니다. 피의자 2명 모두 범행을 시인했지만 의문이 모두 풀린 건 아닙니다. 우선 범행에 사용한 권총 처리를 두고 두 피의자의 진술이 엇갈렸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이승만은 권총을 범행 이후 동구의 한 야산에 묻어놨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러다 지난 2008년 총을 다시 꺼내 잘게 부순 뒤 여러 차례 나눠 버렸다는 겁니다. 하지만 또 다른 피의자인 이정학은 범행 후 이승만이 권총을 뭔가에 싸서 바다에 버린 거로 알고 있었습니다. 또 도주 경로는 물론이고 탈취한 현금 3억 원의 배분 비율까지 두 피의자 진술에 차이를 보였습니다. 경찰은 남은 의문점들을 풀고 공범이나 여죄 여부를 밝히기 위해 피의자들을 검찰에 송치한 뒤에도 추가 수사를 이어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YTN 이상곤입니다. 살인미수 사건을 수사한 경찰이 이 검찰에 엉뚱한 흉기를 송치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이 사건을 송치받았던 검찰도 국가수 감식 결과를 확인하지 않은 채로 기소해서 결과적으로는 경찰과 검찰 모두 부실 수사를 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민성 기자입니다. 살인미수 사건이 벌어진 전북 정읍의 한 은행. 치적 문제로 말다툼하던 50대 남성이 부부를 흉기로 수차례 찌른 뒤 피해자들의 차량을 타고 달아났습니다. 이후 고속도로에 갇힌 가해자는 자해 시도 끝에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건 지난달 3일. 경찰은 가해자와 피해자의 진술, 또 가해자가 철물점에 들른 정황을 확보하고 흉기까지 특정해 수사를 마무리했습니다. 사건 다음날 경찰서에 갔는데 차를 가져가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과학수사를 해야 되는데 안 하시나요? 그랬더니 다 끝났대요. 며칠 걸리지 않나요? 했더니 금방 끝나요. 세 사람 모두 퇴원하고 검찰이 가해자를 기소하며 사건은 일단락된 듯 보였지만 그건 끝이 아닌 시작이었습니다. 십수차례 찔렸다가 가까스로 퇴원한 피해자가 자신의 차를 정리하다 이상한 물건을 발견한 겁니다. 제가 차를 팔려고 이제 수납함을 정리를 하는 도중에 칼이 나왔어요. 근데 이 칼이 그때 범행에 사용했던 칼 같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칼 끝에 혈흔도 묻어 있고. 그렇다면 애초 경찰이 특정했다는 흉기의 정체는 무엇이었을까? 국과수 감식 결과 먼저 발견된 흉기에서는 가해자의 DNA만 나왔습니다. 살인미수 범행에 쓰인 도구라고 확신할 상황은 결과적으로 아니었던 겁니다. 정읍서에서 발생한 살인미수 사건 관련해서 금일 추가적인 범행 도구로 추정되는 흉기가 발견된 부분에서 유감입니다. 보안 수사를 담당해야 할 검찰마저 감식 결과를 확인하지 않은 채 송치 일주일 만에 기소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전주지검 정읍지청 측은 관련자 진술로 이미 흉기가 특정된 만큼 구속 기한 안에 처분하기 위해 우선 기록상 나타난 증거만으로 기소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대해 서울의 한 지검 소속 부장검사는 엉뚱한 흉기를 특정했을 가능성도 있는 만큼 국과수 감식 결과를 유선상으로라도 확인한 뒤 기소하는 게 통상적이라고 말했습니다. 경찰은 새로 발견된 흉기를 국과수에 다시 감식 의뢰할 예정입니다. 그러나 그 결과를 떠나 현장 감식을 비롯한 수사 전반이 부실했다는 비판은 피하기 쉽지 않아 보입니다. YTN 김민성입니다. 네, 건물도 붕괴할 정도의 초강력 태풍 흰남노가 다음 주 초에 제주도와 부산을 스쳐 지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역대 가장 강했던 태풍, 이 사라보다 강한 데다 영향 반경도 워낙 넓어서 제주도와 남해안은 물론이고 전국 대부분 이 지역에 강한 비바람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정혜용 기자입니다. 타이완을 향해 서진하고 있는 초강력 태풍 흰남노의 모습입니다. 중심에는 건물을 붕괴할 수 있는 시속 200km에 육박하는 강력한 돌풍을 동반하고 있습니다. 태풍은 앞으로 타이완 동쪽 해상에서 하루 정도 정체한 뒤 북서쪽으로 방향을 틀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후 다음 주 화요일 새벽 제주도 동쪽 해상을 지나 화요일 오후에는 부산을 스쳐 지날 전망입니다. 한반도 부근에서 태풍의 강도는 초강력에서 강한 수준으로 2단계 정도 약해지겠지만 중심 기압은 역대 가장 강했던 1959년 태풍 사라보다 더 강한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바람도 초속 40m 이상으로 기차가 탈선할 정도의 위력을 지니겠고 영향 반경도 400km 정도로 넓어 전국이 영향권에 들 전망입니다. 태풍의 규모가 거의 우리나라 남한을 거의 덮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태풍이 우리나라 쪽으로 상륙을 하던 우리나라 쪽에 상륙하지 않던 이 영역에 대한 부분은 거의 변함이 없다라는 것이 이번 내용의 주안점입니다. 기상청은 태풍이 북상하기에 앞서 다량의 수증기 영향으로 주말까지 제주도에 최고 300mm, 남해안에 최고 100mm의 호우가 쏟아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다음 주 초반에는 태풍 직접 영향권에서 강한 비바람이 예상됩니다. 9월 5일 낮 정도부터 제주 육상이 직접 영향권에 들지 않을까 보이고요. 대한해협으로 아마 진로를 바꿔서 간다면 부산 지역에는 9월 5일 밤 정도부터는 또 태풍특보의 영향권에 들지 않을까. 기상청은 제주도와 남해안, 내륙 곳곳에 500mm 이상의 폭우가 내리고 시간당 최고 100mm의 물폭탄이 쏟아지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해안가 저지대 침수와 폭풍 해일, 하천 범람, 산사태 등의 피해가 우려된다며 철저한 대비를 당부했습니다. YTN 정혜윤입니다. 지난달 내린 집중호우로 이 수해 피해가 컸던 지역들은 여전히 복구 작업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다음 주 초에 이 11호 태풍 흰남노가 우리나라에 많은 비를 뿌릴 것으로 보여서 이런 복구 작업이 헛수고가 되지 않을까 주민들은 긴장하고 있습니다. 안동준 기자가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봤습니다. 굴착기 한 대가 도로 위에 평평하게 흙을 메웁니다. 작업자들이 폭우로 무너진 다리에서 콘크리트 작업에 한창입니다. 마을 안에선 나무 판자를 덧대 수해로 무너진 집을 다시 짓고 있습니다. 폭우가 내린 지 한 달이 다 돼가지만 구룡마을은 아직 복구 작업이 진행 중입니다. 집 안으로 들어가 보면 냉장고가 고장난 채 방치돼 있고 바닥은 여전히 진흙으로 뒤덮여 있습니다. 이불조차 겨울 옷조차 하나 건지지 못한 데가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참 강남구에서 이렇게 비참하고 가혹할 수가 있나. 많은 사람들이 뭐 지원도 하고 도움을 많이 주시지만 현지인들이 현재 피부로 느끼기에는 많이 부족하고요. 다음 주 초 매미보다 센 초강력 태풍 흰남노가 접근한다는 소식에 주민들은 긴장의 끈을 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제 겨우 집 정비를 시작한 만큼 불안한 마음을 감출 수 없습니다. 내가 도배를 했는데 어제 밤을 새고 저걸 발랐는데 또다시 태풍이 온다 그러니까 도배를 못 갈아요. 이 장판을. 왜냐면 아니 이렇게 보다시피 100% 들어가잖아요. 여기 물이. 통곡을 해도 시원찮고 야 진짜 이렇게 힘없고 이런 사람들은 이렇게 살아야 되는가 싶고. 지난달 8일부터 나흘 동안 600mm가 넘는 물폭탄이 쏟아졌던 남한산성면 건봉리 마을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흙더미에 쓸려나간 도로와 폐허가 된 주택은 아직 제 모습을 찾지 못했는데도 또다시 찾아온 태풍 소식이 야속하기만 합니다. 걱정도 되고요. 잠도 안 오고 다시 또 2차 피해가 또 있을까 하는 여러 가지 생각 등으로 진짜 아직도 복구 작업이 아직 안 돼갖고 빌라 쪽은 그래서 아마 불안해할 거예요. 다들 동네 사람들이 그쪽에는 아마. 지자체별로 태풍 피해 대비에 나섰습니다. 특히 피해가 클 수 있는 저지대 등 위험 지역을 점검하고 모래주머니를 쌓거나 빗물바지 덮개를 제거해 침수 피해를 예방할 계획입니다. YTN 안동준입니다. 연일 약자 동행이란 키워드에 집중하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 이번에는 독거노인을 찾아 깜짝 추석 선물을 전했습니다. 동시에 서울 서초구 등을 특별 재난지역으로 추가 선포하고 앞선 집중호우 피해를 신속히 회복할 수 있게 도우라고 지시하기도 했습니다. 박석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생활고와 투병으로 인해 벼랑 끝 극단적 선택을 한 수원 세모녀. 실거주지를 파악 못해 도움이 닿지 못했다는 사연이 알려지면서 복지사각지대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지난달 23일 출근길에서 이 사건을 먼저 언급하며 약자 복지를 강조했습니다. 약자 복지로 자신의 목소리를 어려움을 한 목소리로 낼 수 없는 그런 약자들을 찾아서 이분들의 그 어려운 삶을 배려를 하겠다고 국민 여러분께 말씀을 드려왔는데
윤 대통령은 이후 다문화 가정을 만나고 자립준비 청년 대책을 주문하는 등 연일 약자 복지를 강조하고 있는데 위기 가구를 더 촘촘히 발굴하겠다며 이번에는 기초생활수급자인 독거노인을 찾아 추석 선물을 전달했습니다. 요거는 매실이고요. 물에 타서 드시면 돼요. 오미자청이고. 그 얼마나 귀한 물건인데 아이고. 참 대통령님께서. 아이고. 위기 가구 발굴 체계 강화를 위한 간담회를 열고 찾아가는 복지 서비스도 약속했습니다. 여러 가지 그 어떤 위기 정보 이런 인자들을 잘 종합을 해가지고 이분들이 어떤 필요한 복지를 제대로 받을 수 있게 저희가 발굴하고 찾아내야 되는. 이와 함께 윤 대통령은 지난달 집중호우로 대규모 피해가 발생한 서울 동작구 서초구 등을 특별 재난지역으로 추가 선포했습니다. 선포된 지역은 물론 피해 국민 모두가 신속히 회복하도록 추석 명절 전 재난지원금 지급 집행을 당부했습니다. 스스로 목소리를 내기 어려운 취약계층을 두텁게 지원하자는 게 새 정부가 말하는 약자 복지입니다. 윤 대통령은 추석 전까지 이 같은 약자 복지를 전면에 내세울 전망입니다. YTN 박서경입니다. 네, 검찰이 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 소환을 통보하면서 정기국회 첫날부터 정치권이 시끄럽습니다. 국민의힘 내홍은 오늘도 진행 중인데요. 자, 나이트 포커스 지금부터 김병민 국민의힘 광진갑 당협위원장 그리고 박원석 전 의원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자, 검찰이 이재명 대표 취임 나흘 만에 지금 소환 통보를 했습니다. 여러 의혹 가운데 지금 하나인데요. 첫 소환입니다. 자, 민주당 반발 당연히 극심한데. 자, 이번에 검찰에 소환하는 건은 이 공소시효가 좀 얼마 안 남은 이런 건들이죠? 네, 3월 9일 지난 대통령 선거가 끝났고요. 공직선거법에 따른 공소시효가 6개월이기 때문에 9월 9일까지 이제 며칠이 남지 않았습니다. 아마 관련된 내용에서 선거 기간 동안 명백한 허위 사실이 아니냐 이렇게 인지될 수 있는 내용건에 대해서 일단은 이재명 의원, 이재명 대표에 관련된 소환 조사를 통해 그 내용들을 듣지 않고 기소 여부를 처리하기는 어려울 것이기 때문에 공소시효를 앞두고 있는 자연스러운 소환건이 아닌가 싶은데 또 공교롭게 오늘이 정기국회가 시작된 첫날 아니겠습니까? 예. 야당 대표와 이제 맞부딪히게 되는 형국 속에서 이뤄지게 되는 소환 조사라 이재명 대표, 그러니까 민주당이 강력 반발하고 있습니다만 네. 떳떳하다면 관련된 내용들 경찰에 출석해서 검찰이 출석해서 관련된 내용에 대한 소명들을 성의껏 하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박원석 의원님, 네. 정기국회 첫날 소환 통보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 아무래도 야당으로서는 강하게 반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며칠 전에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가 통화를 하면서 이재명 대표가 제안했던 영수회담, 물론 이제 대통령의 시기나 형식에 대해서 좀 달리 얘기를 하셨지만 예. 이제 그런 분위기가 있었고 협치의 물꼬를 틀 수 있느냐 이런 그 기대들이 있었는데 그런 기대와는 전혀 상반된 그런 어떤 소환 조사라고 볼 수 있어서 야당 입장에서는 강하게 반발할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내용을 보면은 지난 정기국회 때 그때까지만 해도 경기도지사였죠. 예. 국회에서 이제 답변한 내용을 문제 삼아서 그게 이제 허위 사실이다 이런 고발이 이루어졌고 네. 그 고발에 대한 이제 피고발인 조사를 받으러 오라 이거긴 한데 근데 지금 어쨌든 지난 대선 후보로서 상당히 많은 지지를 받았고 또 제1야당의 국회 제1당이죠. 제1야당 정도가 아니고 당대표인 만큼 그 정도 고발 내용이라면 사실은 서면 조사도 저는 가능했다고 보거든요. 아, 지금 이 건 관련해서는요? 네, 그래서 일각에서는 고의로 망신 주기 용 소환에 나선 거 아니냐 이런 관측도 나올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예. 자, 이번에 검찰이 소환 통보한 건은 좀 말씀을 해주신 대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이제 고발 건들인데요. 대장동 사업과 백현동 사업 관련해서 선거 때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 이런 겁니다. 자, 어떤 발언들 때문에 고발이 되는 건지 듣고 오시겠습니다. 지난 국감 때 초과 이익 조항을 건의한 걸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간부들 선에서 채택하지 않았다. 이게 팩트고 제가 안 거는 이번에 언론 보도로 안 거고 토지 용도 변경을 해가지고 분양 수익을 수천억씩 취득하는 건 성남시로서는 허용할 수 없다. 그럴 때 국토부에 저희한테 다시 이제 이렇게 압박이 왔는데 안 해주면 직무유기 뭐 이런 걸 문제 삼겠다고 협박을 해서 김문기 처장은 개인적으로 시장 재직 때 좀
아셨습니까? 제가 시장 재직 때는 몰랐고요. 예. 그러니까 뭐 합의 직원이었으니까 그때 당시 아마 팀장이었을 겁니다. 제가 이분을 알게 된 거는 제가 도지사가 된 다음에. 네. 지금 고발돼서 수사를 받고 있는 3가지 발언, 문제가 됐었던 발언을 듣고 오셨는데요. 하나씩 좀 보면요. 일단 대장동 관련해서는 당시 이재명 대표가 성남시장이었는데요. 이재명 대표가 민간 사업자에게 유리한 공모지침서를 보고 받고 언론은 보고 알았다. 이렇게 거짓말을 했다면서 이거 국민의힘이 고발을 한 거죠. 이 건에 대해서는 다 기억하시겠습니다만 작년도 추석 때쯤을 전후해서 이 당시 대장동에 대한 문제 제기가 막 언론 보도를 통해 무르익기 시작했습니다. 네. 초창기 이재명 당시 후보의 대응은 대장동에 관련된 일은 본인의 성남시적 치적 사건으로 과거에 얘기했던 입장을 똑같이 가져왔었지만 이 의혹들이 일파만파 커지게 됐고 결국 국정감사 자리에서 경기지사였던 이재명 지사가 어떤 얘기를 하느냐가 네.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국민들이 지켜보는 굉장히 중요한 가늠자였죠. 여기에 핵심적인 대장동 초과이익 환수 규정 지침서를 언론 보고 알았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것은 의도성을 갖고 거짓말할 목적으로 얘기하지 않고 실수로 기억나지 않는 부분들을 일부러 했다고 보기 어려운 측면들이 있을 겁니다. 특히 여기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다루고 있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에 관한 건은 이재명 당대표가 2018년도 경기지사 선거 때도 토론회 과정에서 있었던 발언들 때문에 똑같은 고발을 당하게 되고 결국 대법원까지 가게 되면서 그 당시 친형 정신병원 강제 입원 의혹 등을 두고 다투는 바람에 예. 대통령 선거에 나올 뻔하냐 못할 뻔하냐를 두고 알았던 내용이기 때문에 예. 이재명 당대표가 당시 대선 후보 시절 이런 내용들의 법적 중요성을 모를 리 없었을 텐데 왜 이런 얘기를 했을지 이제 중요하게 따져 물을 수밖에 없는 대목일 겁니다. 네, 앞서 보여주신 그래픽 다시 보여주시면 이제 두 번째 혐의가 백현동 관련인데요. 백현동 사업도 이제 4단계 용도 변경이 되면서 민간 사업자가 막대한 수익을 가져간 이런 사업입니다. 자, 지금 이재명 경기도지사 지난해 국감에서의 발언은 내가 성남시로서는 그때 허용을 못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국토부에서 압박이 왔는데 안 해주면은 직무유기 이런 걸 문제 삼겠다고 협박을 했다. 자,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자, 이거 국토부에서 이런 권한이 있습니까 일단? 일단 뭐 그 국토부가 그 용도 변경을 허가할 수 있는 주무관청은 아니기 때문에 그 성남시 쪽에다 그걸 압박을 했다는 거고 당시에 저 부지가 구식품연구원 부지였습니다. 예. 근데 공공기관 지방 이전에 따라서 지방으로 내려가게 됐는데 그 부지 매각이 식품연구원으로서는 빨리 이루어져야 되는 상황이었고 그래서 식품연구원에서 계속 성남시에다가 용도 변경을 좀 해달라, 종상향을 해달라. 이제 이런 일종의 민원을 냈고 아마 식품연구원에서 성남시만을 상대로 낸 게 아니고 국토부에도 내고 여러 군데 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재명 그 대표의 당시 발언에 따르면 국토부에서도 그와 관련돼서 용도 변경이 필요하다 이런 연락을 받았고 용도 변경이 안 되고 그로 인해서 매각이 지연되면 그에 따른 어떤 손해의 책임을 성남시한테 물을 수밖에 없다. 네. 이런 식의 사실상 협박성 발언을 들었기 때문에 성남시가 애초에는 안 된다고 했던 걸 그런 어떤 식품연구원에 줄기찬 뭐 20번이 넘는 공문을 보냈다고 하는데 예. 줄기찬 요구와 국토부의 그런 외압 이런 것 때문에 불가피하게 그 용도 변경을 승인할 수밖에 없었고 그러나 이제 4단계 종상향은 굉장히 이례적이거든요. 그런 경우가 별로 없습니다. 게다가 이제 옹벽 아파트라 그래가지고 그게 굉장히 사실은 유명해졌잖아요. 어디 그런 데다가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느냐. 애초에는 그리고 임대주택을 짓기로 했던 부지였는데 결과적으로는 임대주택을 하나도 짓지 않고 10% 정도. 네, 10% 짓지 않고 이제 분양을 함으로써 거기서 막대한 이제 이익이 발생했는데 그것도 이제 대장동과 마찬가지로 그런 식의 이제 부정이 개입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의혹을 받고 있잖아요. 네. 근데 저는 국회에서 한 답변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게 주장과 주장이 맞서고 있고 이재명 그 대표 입장에서는 당시에 어쨌든 자기 변호를 하기 위해서 국회에서 자기의 주장을 얘기한 건데 이거를 허위사실로 단정해서 뭐 한 고발, 저는 뭐 고발은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근데 이 정도면은 이걸 굳이 불러서까지 수사를 해야 되는지 그 점에 있어서는 다소 의문이 있어요. 예, 국회에서 발언을 가지고 서면 조사로도 충분하다. 자, 이런 얘기를 계속 해주고 계신데 고 김문기 처장 관련해서는 내가 하위직이라 성남시장 때는 몰랐다. 이런 발언을 해서 이 부분은 이 얘기를 하고 나서 유족들이 사진을 공개했고요. 그래서 시민단체에 의해서 고발된 건이에요.
맞습니다. 사람의 목숨을 잃게 됐던 일이고요. 또 성남시 도시개발공사에 몸을 담았던 인사들이 또 대장동 관련된 사건의 조사 등으로 인해서 그 과정 속에 이제 목숨을 잃게 됐던 일이어서 당시 대통령 후보기도 했습니다만 성남시장을 지냈던 이재명 후보가 어떤 식으로 발언하게 되는지 이 대응에 대해서 국민적 관심이 집중됐죠. 하지만 유동규 씨 때와도 마찬가지로 관련된 인사들이 나올 때마다 모르쇠로 일관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서 그 관계들이 하나둘씩 드러나지 않습니까? 이 일에 대해서는 특히나 유족이 그 억울함을 호소하면서 문제를 제기했던 일이기 때문에 당시에 이재명 후보가 그저 기억의 착오로 이런 발언을 했다 이렇게 얘기하기가 상당히 어려울 겁니다. 그러니까 검찰의 조사를 통해서 과연 어떠한 방식으로 이 문제에 대한 언급을 하게 될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나와 있는 내용들만 갖고 과연 지금 현재 야당의 대표를 소환 조사하는 것이 과연 온당한가 네. 이렇게 주장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지금 나와 있는 건 공소시효가 촉박돼 있는 공직선거법에 관련된 사건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이 사안들에 대한 핵심 본질은 결국 앞으로 더 진행될 수밖에 없게 되는 대장동 사건의 의혹, 백현동 사건에 관련된 핵심적인 의혹들 이 모든 일들은 엄청난 도민, 시민들의 피해로 예. 이어진 사건이기 때문에 이제 시작되고 있는 일들에 대한 출발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검찰이 사건을 종결하기 위해서라면서 이제 확대 해석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럼 이제 말씀하신 대로 서면 조사라는 방법도 있을 텐데요. 네. 만약에 종결을 하기 위해서라면 서면 조사에 대한 내용들 속에서도 얼마든지 얘기를 들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관련된 내용들이 결국 제대로 조사조차 하지 않은 채로 서면 조사에 나온 문건 하나만으로 만약 기소를 하게 되면 오히려 정치적인 기소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수준이 훨씬 더 많지 않겠습니까? 제1야당의 대표에 해당되는 내용이고요. 이게 공직선거법이라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해당되는 허위 발언들이 입증되고 증명됐을 때 징역형을 살거나 그러지는 않을 겁니다. 그런데 이 공직선거법이 무서운 이유는 뭐냐면 여기에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네. 최종적으로 선고가 되게 됐을 경우에 네. 정치적인 향후 운명의 가늠자가 정리될 수 있거든요. 그런 엄청난 사건들에 대해서 예. 소환 조사 한번 하지 않은 채 서면 조사 등을 바탕으로 기소를 하게 되면 오히려 검찰이 정치적인 기소를 한 것 아니냐 이런 역풍을 맞을 수 예. 있다는 점도 함께 고려해야 될 거라고 네, 생각합니다. 공직선거법 그래픽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공직선거법 제250조 1항 저희가 준비를 해봤는데 보시면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허위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이렇게 돼 있는데 말씀하신 대로 100만 원 이상 벌금을 받으면 당선 무효형입니다. 그런데 이게 대선에서 졌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는 여기에는 해당이 안 되고요. 그 앞으로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이 된다고 하는데 이거는 정말 치명적인 거죠? 그렇죠. 그렇게 되면 뭐 다음 대선에 나서지 예. 못하고 당장 다음 총선에도 나서지 못하는 상황이 되는데요. 아까 이제 김병민 위원장 말씀은 경찰이 사건을 마무리 짓기 위해서 소환 조사도 하지 않고 사건의 결론을 내는 건 또 다른 정치적 논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부른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기소를 전제로 보면 그렇죠. 근데 저게 기소될 만한 사안인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판단이 저는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더군다나 지금 공직선거법의 허위사실 유포죄는 이게 이제 흔히 이런 고소고발이 많이 이루어집니다. 선거가 끝나고 나면. 근데 그렇다 그래서 사건 종결하기 위해서 모든 이제 피고발인을 소환하는 건 아니거든요. 일례로 이재명 의원의 차남이던가요? 무슨 뭐 허위 부정 입학 이런 의혹을 제기해가지고 국민의힘 의원들이 무더기로 고발이 됐습니다. 이번 대선 과정에서. 저는 소환 조사했다는 얘기를 못 들었어요. 근데 거의 다 무혐의 처분을 내렸거든요. 때문에 이게 이제 편파 수사다, 정치적인 수사다. 근데 이런 논란에 휩싸이게 되는 게 아닌가 싶고, 그리고 이런 편파 수사 시비 또 정치적 일종의 이제 정치 보복이라는 시비를 피하기 위해서라도 사실은 검찰이 다르게 예. 이걸 접근할 수 있었을 텐데 막 이제 야당 대표가 되자마자 그것도 정기국회가 열리자마자 또 뭐 대통령과 통화도 하고 이른바 이제 협치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런 얘기가 오가는 마당에 그런 분위기를 다 깨버리는 거죠. 예. 사실은 과연 이제 이재명 그 대표가 그 검찰 소환에 응할지 안 응할지 아직은 모르겠습니다. 강력히 반발은 하고 있지만 아직 방침을 예. 정하지는 않은 것 같은데 지금 상황에서라면 제가 보기에 소환 조사에 응하지 않을 가능성도 상당히 높아 보인다. 상당히 높아 보인다. 예. 예. 자, 뭐 거짓말을 한 건지 안 한 건지 검찰이 증명을 해야 되는데 방법이 소환을 하는 것이 맞느냐. 이제 박원석 의원님 오늘 계속 그 문제를 이제 지적을 해주셨는데, 자 오늘 국회에서요 의원님 그 출석 요구서가 방금 왔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전쟁입니다. 보좌관이 이재명 대표에게
이제 소환 통보를 알리면서 문자를 보낸 게 이제 취재진 카메라에 포착이 됐는데, 자,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러니까 시기적으로 봤을 때는 아마 바로 받았던 내용들을 즉각 본 것 같지는 않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게 되면 3시 5분이라고 아마 시간이 적혀 있는 것으로 좌측 상단에 보이게 되는데요. 지금 아마 받았던 내용들을 보게 되면 거기에 대한 시간과 위에 보이는 시간이 좀 다른 내용들을 볼 수 있겠죠. 얼마 전에 있었던 권성동 원내대표의 텔레그램 메시지 내용들, 휴대전화를 들었던 모습과 상당 부분 좀 겹치는 상황처럼 비춰지기 때문에 얼마든지 국회에서 특히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야 모든 언론 카메라가 일거수일투족을 다 지켜보고 있을 텐데 핸드폰의 내용들이 찍히지 못할 거라는 정치적 판단하지는 않았을 것 같고요. 오히려 이 내용을 공개하면서 나에게 소환 통보가 왔던 내용들을 알리고 정기국회 첫날에 야당에 대한 정치 탄압인 것처럼 규정짓고 더 강한 반발 그리고 지지층들을 더 강력하게 결집하기 위한 시도로서 저런 내용들을 비추었을 가능성이 훨씬 높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박원석 전 의원도 이런 의도가 좀 있었다고 보십니까? 뭐 가능성을 배제하기는 어렵죠. 오전에 왔던 문자를 오후에 본회의장에서 새로운 내용이 없는데 굳이 열어본 건 이게 이제 공개를 의도하고서 열어봤거나 아니면 공개되더라도 별 문제가 없다. 이런 판단을 하고 열어본 게 아닌가 싶은데요. 마지막에 이제 뭐 전쟁입니다 이런 표현이 굉장히 강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강한 표현이 어떻게 보면 이 정기국회 첫날 이런 식으로 정치보복을 가해오는 거에 대해서 강하게 대응할 수밖에 없다. 이런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어서 저걸 열어봤다라는 해석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지금 민주당의 분위기는 전체적으로 굉장히 격앙이 돼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과연 이번 소환에 응할 것인가 응하지 않을 가능성도 상당히 있어 보인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이번 선거법 위반 외에도 지금 대장동 수사 원점에서 다시 수사를 한다고 하고요. 미래신도시도 지금 수사에 들어갔고 변호사비 대납 의혹도 있고요. 성남FC 후원 문제도 있고 지금 수사가 진행되는 굉장히 많기 때문에 지금 사법 리스트가 이제 시작이 됐다. 이런 지적이 많습니다. 그런 해석이 있죠. 지금 한 뭐 7가지 정도 혐의로 수사가 진행이 되고 있고 또 어제만 하더라도 대장동 위례신도시 관련해서 추가 압수수색이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지금은 이제 선거법은 공소시효가 임박했기 때문에 소환을 하는데 앞으로 지금 제기된 의혹 혹은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사안들에 대해서 계속 이런 식의 뭐 소환 내지는 어떤 사법적인 조치가 줄줄이 이어오지 않겠냐. 한마디로 사법 청구서가 날라오지 않겠냐. 이런 우려를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사실은 민주당 이 경선 과정에서도 이에 대한 그 논란이 굉장히 크게 제기가 됐던 거고 이재명 의원이 뭐 당원을 고쳐서 기존에 이제 직무정지 조항 관련해서 수정을 했죠. 윤리심판원이 판단할 수 있는 거를 당무위원회가 판단하도록 한 것도 일종의 이제 방탄 조치를 취한 거 아니냐 이런 논란이 있었지 않습니까? 앞으로 지켜는 봐야 되겠습니다만 이와 관련해서 상당히 여야 관계가 또 이제 정부와 야당 간의 관계가 강대강으로 냉각되고 대치될 가능성이 높을 것 같아요. 오늘 권성동 원내대표가요. 이재명 대표와 쌍방울 그룹의 이 검은 커넥션이 드러나고 있다. 이 변호사비 대납 문제를 정조준했거든요. 이 어떤 연관 관계가 있다는 겁니까? 그러니까 변호사비 대납 의혹에 해당되는 의혹을 받고 있는 변호사가 있을 텐데 쌍방울이 발행한 100억 원 규모의 전환사채를 페이퍼 컴퍼니 2곳이 가져가게 됐는데 50억씩. 이곳 한 곳의 사회이사가 바로 그 변호사비 대납 의혹의 핵심적인 인물로 떠오르는 그 변호사다. 이 문제를 제기하면서 쌍방울과의 관계 그리고 변호사비 대납 의혹에 대한 의혹들에 대한 철저한 수사 이런 일들이 이제 맞물려 돌아가기 시작하는 거죠. 게다가 변호사비 대납 의혹과 관련된 이 쌍방울 관련된 실제 소유주로 알려진 전 회장 같은 경우가 관련된 검찰의 수사 기밀이 유출된 것 아니냐 이런 의혹을 받고 난 뒤에 도피성으로 볼 수 있는 해외 출국을 하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관련된 내용들에서 떳떳하다면 과연 이런 일들에 대해서 왜 해외로 출국하게 되고 여기에 대해서 변호사비 대납 의혹도 아마 대통령 선거 때부터 문제가 심하게 제기됐던 건데 변호사비 대납 의혹이 아니라면 변호사비 비용이 얼마인지 밝히면 될 것 아니냐 얘기하지만 거기에 대해서 끝끝내 얘기를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죠. 제기되고 있는 많은 의혹 중에 한 가지 갈래가 이 변호사비 대납 의혹인데 실질적인 비용들이 상당히 집행됐을 것으로 보이지만 이재명 당시 후보의 재산상에는 큰 변동이 없는 상태 속에서 그 돈들은 과연 변호사비를 얼만큼 냈던 것인가에 대한 의혹이 일파만파 커지고 있는 만큼 쌍방울이라고 하는 기업과의 관계에 대해서도 아마
철저한 수사가 앞으로 좀 촉구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근데 뭐 우연히 겹치면은 의혹의 시선은 있을 수 있는데 지금 전환사채를 사들인 페이퍼 컴퍼니 한 곳의 사회이사가 이 변호사비 대납 사건과 관련한 변호사라고 해서 이게 이제 이재명 대표하고 바로 연결이 되느냐, 근거가 되느냐,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 그런 의혹은 제기할 수 있겠지만 뭐 지금 증명된 건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변호사비 대납 관련해서 대선 과정에서도 상당히 논란이 됐는데 이재명 대표는 자기 나름의 해명을 했던 거고요. 결국 지금 수사를 하고 있는 검찰 입장에서 이걸 이제 입증을 해야 되는데 그 핵심 인물이 그 김성태 씨라고 하는 쌍방울의 실질적인 오너라고 하는 이분이 이제 싱가포르로 도피를 했어요. 예. 근데 이제 그분이 결국에는 사건의 키를 쥐고 있는 것 같은데 그 도피와 관련해서 앞서 김병민 위원장이 얘기했듯이 검찰에서 수사 정보가 유출이 됐고 그리고 이제 지검장이 바뀌면서 지청장이 바뀌면서 뭔가 이제 지금 기존의 수사 상황과는 다른 수사 상황이 예상되니까 유출된 수사 정보를 가지고서 저렇게 해외로 도피한 거 아니냐 이런 의혹을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아직 사건이 수사 중이어서 지금 뭐라고 단정하기는 어렵고요. 지금까지 제기된 건 어쨌든 의혹이고 그게 수사 과정에서 어떻게 증명이 되는지 그에 따라서 이재명 의원에게 이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조금 더 수사를 지켜보면서 판단을 해도 늦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이재명 대표는 쌍방울과의 인연은 내복 하나 사입은 것밖에 없다. 이렇게 강력 반발을 했는데 수사 상황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민주당은 정치 보복이다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조사에 성실히 임할 것을 촉구했는데요. 양측 대변인 발언 잠시 듣고 오시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관련한 사건들, 국민의힘 의원들에 대한 고발 사건은 줄줄이 무혐의 처분하면서 야당 대표의 정치적 발언은 사법적 판단에 넘겼다니 황당합니다. 국회의원과 당대표라는 겹겹의 방탄조끼를 입은 이유가 바로 이런 주장을 하기 위해서였습니까? 이재명 대표는 성실하게 수사에 임하여 진실을 밝혀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네, 김건희 여사 사건은 줄줄이 무혐의 처리하고 야당 대표의 정치적 발언은 사법적 판단에 이렇게 맡긴다는 것이 황당하다. 이게 이제 야당의 주장인 거고요. 겹겹의 방탄조끼 입은 이유가 이런 주장을 하기 위해서냐. 성실히 그 조사에 임해라. 이게 여당 주장인데 앞서 박원석 의원께서는 이재명 대표가 소환에 응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보셨거든요. 김병민 위원장은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이재명 대표가 하고 있는 모습들 그리고 민주당의 반응들을 보면 박원선 의원의 예측대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네. 그러니까 이 모든 검찰의 수사 상황들 앞으로 진행되는 일들에 대해서 정치적인 수사로 규정짓고 오히려 강하게 반대하고 나설 가능성이 꽤 높지 않을까 싶고 오히려 역으로 정치적인 공격의 핏대를 높여가면서 현재 있는 집권당 정부를 향해서 오히려 더 큰 의혹 제기로 맞설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이재명 대표가 이제 전당대회를 거치면서 박용진 의원이 그토록 얘기했던 우려들이 이제 현실화되는 모습인 것 같은데요. 실제 국민들을 위해서 일해야 되는 국회의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앞으로 이런 방식의 강경투쟁 모습으로 민주당이 행보를 이어가게 된다면 이재명 대표에게 제기되고 있는 사법 리스크를 막아내기 위해서 나머지 국민의 민생 이런 것들은 다 뒤로 물리고 오히려 더 강경하게 김건희 여사에 관한 문제,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서 강대강 대치 국면을 끌고 가는 이유가 본인의 사법 리스크를 해지하기 위함이 아니냐 이렇게 지적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문제가 될 수 있는 내용이라면 야당 입장에서 얼마든지 문제를 삼아야겠습니다만은 그 정도를 넘어서 과할 정도의 정치 공세를 몰아서게 된다면 김혜경 씨에게 제기되는 수사에 관한 문제 그리고 이재명 대표에게 제기되는 사법 리스크에 대한 것 때문에 이런 방식을 취한다는 오명을 아마 벗기 어려울 거라고 봅니다. 근데 정치적 수사로 만약에 규정을 하고 싶다면 소환되는 모습을 이렇게 화면에 보여지게 하는 게 이게 더 어떻게 보면 정치적으로 좀 유리한 판단 아닐까 이런 뭐 분석을 하시는 분들도 있죠. 그런 선택을 할 수도 있겠죠. 예. 근데 지금 격앙된 분위기로 봐서는 이 자체가 이제 부당한 정치적 수사고 또 일종의 망신주기용 소환이기 때문에 예. 거기에 응할 이유가 없다라는 판단이 조금 더 우세할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참 걱정되는 게 이게 새 정부의 첫 정기국회란 말이죠. 예. 이게 사실은 뭐 야당만이 아니고 여당이나 대통령실에게 훨씬 더 중요한 국회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 가지 국정과제들이 뭔가 추진 동력을 얻으려면 이번 정기국회에서 법이나 예산을 통해서 뒷받침이 돼야 되는데
이게 수사를 둘러싸고 여야 간의 대치가 이렇게 가파르게 진행이 되면 법이든 예산이든 이게 진전될 가능성이 하나도 없고 게다가 지금 여당의 내분 상황이 언제 끝날지 모르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사실은 정기국회를 여당이 방어하는 입장이긴 합니다만 여당이 목적의식을 가지고 끌고 가야 되고 야당을 이제 협상과 대화의 테이블로 불러내야 되는데 이렇게 되면은 야당한테 저는 좋은 구실을 주는 측면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냥 발목 잡기 하고 반대하고 싸우면 된다. 어차피 길게 가면 손해는 정부가 보고 여당이 본다. 그래서 저는 수사는 수사고 또 한편으로 윤 대통령도 민생을 강조하고 있고 또 이재명 대표도 취임 일성으로 민생을 위해서 협력할 건 협력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협력해야 될 그 의제에 있어서는 협력하는 모습을 동시에 보여야 되는데 지금 뭐 여야 대치 상황으로 보면 그럴 가능성이 별로 없어 보여서 상당히 걱정이 됩니다. 당대표 취임 이후 첫 지역 일정으로 광주를 찾아서 조금 전에 이제 송정역에 도착한 모습을 저희가 봤는데요. 오늘 뭐 취재진 질문이 있었습니다만은 말을 아끼는 모습이었고 내일 광주에서 아마 최고위가 열린다고 합니다. 이때 어떤 발언을 하는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국민의힘 특히 그런데 공세를 강화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요즘에 모든 뉴스의 블랙홀이 국민의힘 내홍 사태인데 시선이 좀 돌아갈까요? 일단 국민의힘이 안 좋은 모습들을 보여주는 일들에 대해서 국민의힘 구성원이라면 누구 하나 마음이 편한 사람이 없을 겁니다. 어떻게든 해법을 찾아야 되는데 많은 애들이 좀 여러 갈래로 꼬여 있는 상태여서 풀어내기 위해 의견들을 모으고 있는 상황처럼 보이고요. 일단은 정기국회는 정기국회대로 또 진행을 해야 되고 당의 내용은 내용대로 수습을 해야 되고 또 실력 있는 정부의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집권당이 뒷받침을 해야 되는데 그 삼박자가 좀 잘 맞아떨어지기 위한 노력들이 필요하겠죠. 일단 무엇보다 중요한 건 지금 이제 이준석 전 대표가 제기하고 있는 가처분 신청 앞으로도 계속되고 있는데 이 문제를 어떻게 이겨내면서 이 위기 상황들에 대한 차기 지도부의 모습들을 합법적으로 잘 갖춰가게 될지 이제 진행되게 되는 전국위원회를 통한 당원 당규 개정 상황의 첫 문턱을 넘는 게 매우 중요한 시험대에 오는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 얘기를 해주셔서 아예 국민의힘으로 지금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준석 전 대표 오늘 경찰이 성접대 의혹 관련해서 소환 통보를 했다. 이게 저녁에 속보로 전해졌어요. 그리고 나오는 기사들을 보니까 이준석 전 대표 측 변호인들과 소환 일정들을 조율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준석 전 대표 입장에서는 성접대 의혹에 대해서도 강력 부인을 하고 있는 것이고 또 김철근 전 실장의 7억 원 그 무마각서에도 본인은 전혀 개입한 적이 없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떳떳함에 대한 내용들을 입증하기 위해서라도 경찰 조사에 이제 성실하게 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겠죠. 물론 엄청나게 많은 언론과 세간의 관심들이 집중될 수밖에 없을 텐데 일단 상대 측이 또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현재 구속돼 있는 상대 측이 제기하고 있고 또 거기에 대한 많은 조사들이 이루어졌던 것 같은데 이 이후로 첫 번째 소환 조사에서 그동안 언론을 통해 얘기했던 이준석 전 대표의 입장이 과연 어떤 방식으로 수사에 똑같은 방식으로 이어지게 될지는 미지수가 아닐까 싶습니다. 어쨌든 참고인 조사는 끝난 상황에서 이준석 전 대표에게 이것도 이제 공소시효가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나와라 이렇게 통보를 했다 전해지고 있는데요. 박원석 전 의장님, 이 역시 서면 조사 아니라 나와서 조사를 받아라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읽으셨습니까? 이건 사실 서면 조사로 가름하기에는 사안의 크기가 너무 크죠. 그리고 굉장히 지금 이 정부 여당 내에 큰 분란의 원인이 된 사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참고인 조사를 무려 7번인가를 진행을 했어요. 그리고 수사 기간도 상당히 길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제 공소시효가 임박했기 때문에 어쨌든 당사자인 이준석 대표를 불러서 당사자의 얘기를 듣고 조사를 하고자 소환 일정을 통보를 한 것 같고 아마 이준석 대표는 적극적으로 임할 것 같아요. 그동안에 이제 본인이 쭉 자기 항변을 해왔는데 그 얘기를 마찬가지로 경찰 조사에 나가서도 할 가능성이 높고 거기서 더 나아가서 이걸 빌미로 벌어진 지금 국민의힘 내부의 여러 가지 사태들에 대해서 또 한 번 메시지를 내는 계기로 활용하지 않을까 싶고 수사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지금 뭐 아무도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예상보다 이게 수사가 장기화되는 게 사실은 공소시효 문제도 그렇고 마땅히 이걸 이준석 대표한테 뭔가 이게 법을 적용해서 기소하거나 이러기가 어려운 거 아니냐 이런 관측들이 상당히 나왔는데 실제 그런 건지 아니면은 경찰이 뚜렷한 혐의점과 뚜렷한 증거를 확보해서 뭔가 기소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증거를 마련했는지 이거는 좀 지켜봐야 알 수 있을 것 예. 같습니다. 사실 이준석 대표에게는 비대위 징계보다 이 수사의 결론이 훨씬 더 중요한 이런 상황이라서 이제 주목되는 이런 부분인데, 자, 국민의힘은 지금 당원 당규 바꿔서 새 비대위로 간다, 착착착 진행을 하겠다 내일부터 이렇게 했는데 이준석 대표가 또 가처분 신청을 이제 낸 거죠. 네. 당원 당규 개정해서 이제 새 비대위로 가는 거 안 된다. 전국위 개최하면 안 된다. 이거 못하게 해달라. 이렇게 낸 거예요? 네, 그러니까 당원당규 개정이라는 건 상임전국위원회를 통해서 1,000명 이내의 전국위원회가 최종적으로 결정을 하게 돼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현재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지난번 재판부의 가처분 판단이 비상 상황이 아니다 이렇게 규정했던 데에는 최고위원회 기능 상실이라고 하는 지점에 대한 재판부의 해석이 있는 것 아닙니까? 네. 당대표의 거리사항 혹은 최고위원회의 기능 상실이라고 하는 최고위원회 기능 상실의 모호성 때문에 이런 재판 결과가 나왔다 판단하는 것 같고 당원당규의 개정을 통해서 최고위원회의 기능 상실이 어떤 내용인지를 보다 명확하게 규정을 짓고 나면 비상대책위로 넘어갈 수 있는 당원당규의 기틀을 마련하게 된다라고 생각해서 그 당원당규 개정을 전국위원회를 통해 하려는 것이고 네, 선출직 5명 가운데 4명이 이상. 이상이 없어지면 예. 예. 지금 갈수 현재 있다. 상황이랑 똑같은 거죠. 지금은 김용태 청년 최고위원 1명을 제외한 나머지 4명의 선출직 최고위원이 다 그만둔 상태이기 때문에 네. 이런 상황이란 비상상황으로 규정 짓겠다라고 아마 당원당규를 개정하려고 하는 것 같고요. 여기에 대해서 이준석 전 대표 입장에서는 지난번과 같이 똑같은 방식으로 이 전국위원회 개최를 통한 당원당규가 개정되게 되면 당대표로 복귀할 수 있는 본인에 대한 권한들에 대한 행사 때문에 아마 이 내용을 들어서 가처분 신청을 한 것 같은데 네. 이게 이제 시간이 얼마 없거든요. 그 상임전국위 전국위원회를 저희가 네. 이 국민의힘이 비대위원 임명까지 해가지고 일정을 마치는 이 어제 그래픽 정리해서 보여드렸는데 굉장히 빡빡하게 돌아가고 지금 시간도 9월 2일, 9월 5일, 9월 8일이면 예. 끝나거든요. 이 전에 이 결과가 나올까요? 그러니까 지난번 같은 경우는 주호영 비상대책위원장이 일을 하고 있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직무 정지에 대한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졌는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9월 5일이면은 실질적인 전국위에서의 당원 개정이 완료가 돼서 상임전국위 비상대책위원장이 임명이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전국위를 하지 말라고 하는 가처분 신청을 냈기 때문에 이 9월 5일이 지나고 나서 만약에 재판부가 판단하게 되면 실익이 예. 없는 상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시기적으로 봤을 때 과연 어떤 방식으로 재판부가 이 내용을 받아들여지게 될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좀 해석의 여지들은 예. 엇갈릴 거라고 봅니다. 자, 앞서 비대위 효력정지 2차 가처분 신청을 했고 2차 신문기일이 이제 14일인데 이걸 좀 당겨달라 했는데 이건 이제 기각이 됐어요. 네. 자, 이런 상황에서 이준석 대표가 이제 전국위원회 열지 못하게 해달라 가처분 신청을 냈는데 이게 법원이 받아들일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이준석 대표 측의 주장을 보니까 네. 이미 처분이 이루어진 조항을 사후에 개정을 해가지고 네. 당시 처분의 정당성을 만들고자 하는 거. 이거 이제 소급 입법이다. 예. 이거 인정할 수 없다라는 게 핵심 주장인 것 같아요. 근데 실제 그런 면이 있거든요. 게다가 앞서 이제 김병민 위원장도 설명을 했지만 이건 이제 어떤 그 집행의 정지를 구하는 가처분이기 때문에 이 가처분이 시급히 이루어지지 않으면 소의 실익이 없어서 빠르면 내일 중에라도 심리가 열리고 결론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내일 상임전국위원회가 열리고 휴일 지나면 5일 날 전국위원회가 다음 주 월요일 날 전국위가 당장 열리거든요. 그러니까 전국위가 마무리되기 이전에 어쨌든 이 가처분의 결론이 나야 이 가처분을 제기한 당사자의 이제 소의 이익을 보장할 수 있기 때문에 빠르면 내일이라도 심리가 열려서 주말 결정이 전에. 결정이 날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뭐 인용 가능성 여부야 뭐 제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장담을 하기는 어렵지만 이준석 대표 측의 주장의 요지로 봤을 때 또 지금 국민의힘이 지난 의총에서 당원 개정을 결의하고 상임전국위원회 전국위원회로 가는 이 과정을 봤을 때 또 그 과정에서 권성동 그 직무대행이 계속 이걸 맡아서 하는 게 타당하냐라는 당내 여러 가지 지금 논란이 있었잖아요. 그런 것들을 종합해 본다면 저런 이준석 대표 측이 제기한 주장이 받아들여질 가능성도 상당히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자, 가처분 신청에 대한 결과도 중요하지만 언제 나오는지 좀 지켜보도록 하고요. 자, 국민의힘 윤리위 이 전 대표에 대한 추가 징계를 시사하는 어떤 입장문을 냈는데요. 개고기, 양두구육, 신군부 같은 이준석 전 대표의 언행을 강력히 규탄한다. 추가 징계 촉구한 의총의 의견을 존중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이거 추가 징계
시사한 겁니까? 가능성을 열어둔 것 같고요. 의원총회의 결정이기 때문에 예. 다만 이제 그 추가 징계를 하겠다라고 하는 강력한 의지의 표현보다는 지금 현재 이준석 전 대표를 비롯해서 당내에 당에 해를 끼치는 발언의 수위들이 점점점 높아지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두 번 다시 이와 같은 발언들이 난무하기 시작하면 결국은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당원들 혹은 국민들에게 결국 실망으로 돌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예. 여기에 대해서 더 이상은 좀 제발 그러지 말아라라고 하는 강력한 경고의 메시지가 훨씬 더 큰 것 같고 이런 경고의 메시지 사실 의총의 결과도 경고의 메시지였거든요. 근데 그 경고의 메시지에도 불구하고 같은 일들이 반복되게 된다면 아마 윤리위원회는 소집을 통해서 그 이후의 절차를 밟아나갈 가능성도 상당히 있지 않는가 싶습니다. 네. 추가 징계하면은 기존에 내려졌던 처분보다는 더 강력한 처분이 내려져야 되잖아요. 어떤 시나리오? 당원권 정지보다 더 강력한 처분이라고 하면 6개월 당원 정지보다는 더 강력. 그러니까 6개월 당원권 정지보다 더 강력한 처분이라고 하면 결국은 그 기간이 넘어가게 되는 거니까 넘어가게 되거나 탈당 권고를 내리거나 제명을 예. 하거나. 예. 그러니까 이준석 어떤 방식이 되든지 간에 이준석 당대표의 임기가 다 채워지기는 어려운 방식의 예. 징계 처분이 내려질 가능성이 크고 비단 이 내용은 이준석 전 대표를 향한 것뿐 아니라 국민의힘 윤리위원회가 전체적인 지금 당내의 상황에 대해서 좀 엄중 경고를 한 상황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자, 이준석 전 대표는 이 분란 사태에 대해서 책임을 물으려고 하면은 이 사태에 책임이 있다고 여론조사에서 나오는 1, 2등 하는 분들 먼저 징계해라. 그리고 윤리위가 대법원보다 위에 있는 기관이냐. 자, 이렇게 반발을 하고 있는데요. 자, 박원석 의원님, 국민의힘 윤리위 움직임은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이제 당의 윤리위라는 기구는 일종의 당내 사법기구거든요. 특히 이제 독립적으로 운영하는 사법기구인데 최근에 그 국민의힘 윤리위원회의 모습을 보면 윤리위원회가 일종의 정치적, 정무적 판단을 하고 그런 메시지를 내는 것처럼 보여요. 오늘 냈던 메시지만 하더라도 독립기구인 윤리위를 향해서 의총에서 누구를 징계하라라는 촉구 결의안을 만드는 건 사실은 독립기구 입장에서 보기에 굉장히 부당한 거거든요. 근데 그에 대해서 용인한다, 그에 대해서 환영한다라는 메시지를 냈다는 것도 좀 이상하고요. 또 앞서 이제 계곡이 양도구역, 기타 등등의 그런 표현들, 물론 이제 어느 입장에 서 있냐에 따라서 그게 현저히 당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어떻게 민심 위반을 일으켰다 볼 수도 있는데 또 다른 각도에서 보면 지금 이 전개되고 있는 양상, 이른바 이제 윤핵관이나 혹은 이제 그 뒤에 있는 윤 대통령이 보여주는 이런 모습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정치적 비판도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윤리가 너무 한쪽 편에 서가지고 지금 이제 이른바 윤핵관들이 보이고 있듯이 이준석을 당에서 내보내야 된다. 이런 어떤 흐름에 편승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보이는 측면도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오늘 이준석 대표가 낸 메시지도 결국은 윤리위가 공정성, 독립성 이런 것들을 상실한 거 아니냐. 그리고 이번에 윤리위의 저 발언은 객관적으로 제가 보기에도 그런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저거는 징계할 수도 있다가 아니고 징계하겠다는 의지를 확고하게 드러낸 것 같습니다. 지금 9월 28일 날 윤리위가 예정이 돼 있다고 하는데 수사 결과 나온 이후입니까? 그때까지 수사 결과는 안 나올 수도 있죠. 소환했다고 해서 수사 결과가 바로 나오는 건 아니니까. 그 수사 결과와 무관하게 이번 과정에서 했던 몇 가지 발언들, 특히 이제 사자성어라든지 신군부라든지 이런 표현이 결국에는 당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민심 위반을 가져왔다라는 어떤 판단을 근거로 추가 징계를 하고자 하는 그런 의지를 드러낸 것 같고 말씀하셨지만 추가 징계를 하게 되면 지난번 징계보다 수위가 올라가거든요. 그러면 탈당 권유거나 제명이나 그건 이제 이준석을 당에서 내쫓겠다는 건데 사태를 어떻게 보면 해결하기보다는 사태를 훨씬 더 악화시키는 그런 조치가 될 가능성이 좀 높다고 봅니다. 예. 자, 어제 당내 분란에 좀 책임을 지겠다. 원조 윤핵관 장제원 의원이 이선으로 후퇴하겠다 이런 선언을 했는데 이후에 당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일단은 지금 현재 대통령의 국정 운영 지지도가 좀 낮게 나타나 있는 상황이고 또 당 내용을 수습해야 되는 책임 있는 정치인들이 있을 텐데 그런 내용들이 잘 정리가 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누군가 이 사태를 만들었던 사람이 전면적으로 나서서 좀 책임을 지고 그래야 대통령이 국정 운영을 향해서 힘을 받게 일할 수 있도록 공간을 열어줄 것 아니냐. 적어도 이런 공감대들은 충분히 형성돼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일단은 이준석 전 대표가 제기했던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면서 가장 뜨거운 책임론에 올라서 있던 건 권성동 원내대표였거든요. 근데 명확하게 권성동 원내대표가 책임지겠다는 목소리보다 일단 사태를 수습하겠다라고 나서게 되니까 그 이후에 권성동 원내대표에 대한 책임론이 더 불거졌는데 예. 그 이후에 장제원 의원이 나서서 SNS에 글을 쓰고 완전한 백의종군을 선언하게 되니까 뭐 장제원 의원뿐 아니라 권성동 원내대표 또 지금 현재 정부에 책임 있는 사람들이 다 이선 후퇴하고 뒤로 물러서야 되는 것 아니냐는 공감대들이 여실히 형성된 것 같고요. 일단은 이런 과정들을 좀 거쳐갈 때 많이 국민들께서 일단 1차적으로 경고를 세게 준 것 아니겠습니까? 예. 취임 100일을 맞이해서 이대로 가서는 안 된다고 준 경고의 메시지가 비단 중도층, 일반 국민, 야당에 대한 목소리뿐 아니라 보수층 내에서도 나온 겁니다. 예. 그래서 이 경고의 메시지를 받아들고 한번 변화할 수 있는 동력들을 만들어간 시발점이기 때문에 대통령실도 지금 인적 쇄신의 과정들을 거치고 네. 있고요. 지금부터 중요한 건 그렇게 뒤로 물러난 뒤에 정말 어떻게 새롭게 쇄신하는 모습들을 앞으로 대통령실의 개편이나 예. 또 당에 대한 새로운 지도부를 구성하는 네. 과정에서 보여주게 되는 그런 과제들이 이제 앞으로 남은 것 같습니다. 예, 어쨌든 사태 수습부터 하고 거취 표명하겠다고 했던 권성동 원내대표가 좀 뻘쭘해진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지금 오히려 초재선 의원들 목소리가 지금 당내에서 훨씬 강경하고 크거든요. 네, 숫자가 많죠. 숫자가 많아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일단 윤심이 좀 실려 있는 겁니까? 그게 좀 상황에 따라 나눠볼 필요가 예. 있는데요. 2020년 총선이 좀 기이했던 총선입니다. 그 당시에 수도권이 거의 국민의힘 당시 미래통합이 전멸하기 시작했고 그리고 영남권 중심으로 또 비례대표 초선들이 굉장히 많이 살아남게 됐던 선거이기도 했죠. 그래서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그 당시 들어왔을 때에도 중진의 목소리가 좀 과하게 나오기보다는 오히려 초선에게 엄청나게 힘을 실어줬고 그 뒤에 이준석 당대표가 탄생됐던 전당대회에서도 오히려 김웅 의원을 더 이렇게 밀어 올리는 과정들을 거치는 것처럼 초선 의원이 앞장서 갖고 당대표도 나오고 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런 분위기들이 무르익었던 것이거든요. 근데 이제 대통령 선거를 거치면서 중진 중심의 목소리들이 커지게 됐는데 예. 그게 지금 민심으로부터 꽤 많은 지탄을 받게 되는 상황이 된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초선 의원들이 조금 더 강하게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것 같은데 다만 중요한 지점은 이 초선 의원들의 목소리가 국민의 민심에 아주 그 정확하게 반응하듯이 맞춰 나와야 되는데 타이밍 상으로나 그리고 그 목소리를 내고 있는 방향이 국민의 민심과 한 방향으로 가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좀 되짚어볼 필요가 있거든요. 무튼 초선 의원들의 숫자가 굉장히 많고 또 이 영향력들이 확인되고 있는 만큼 차기 원내대표 선거를 하건 당대표 선거 과정들에서도 초선 의원들의 움직임이 굉장히 중요한 바로미터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어쨌든 지금 여의도에서도 윤핵관의 이선 후퇴 소식이 들려왔고요. 지금 대통령실의 그 인적 쇄신에서도 여의도 라인들이 빠지고 있다 이런 보도들이 이어지고 있는데 자 정치구단 박지원 전 국정원장은 대통령실의 권력 투쟁이 벌어지고 있다면서 현 상황을 이렇게 진단했습니다. 듣고 오시겠습니다. 윤핵관 시대에서 검핵관 시대로 정권 파워가 옮겨지고 있다. 이건 역시 나빠요. 그렇지만은 검핵관이 다 차지하더라도 여의도 국회는 차지 못해요. 이거 앞으로도 두고두고 알력이 생길 거예요. 어공들이 지금 검핵관들의 의거에서 쫓겨나면은 정치판에서 성장하신 분들이나 입이 참 걸어요. 돌아와서 가만히 있겠어요? 민정수석실을 없애가지고 지금 이 꼴이 되는 거예요. 네. 자, 지금 윤핵관 시대에서 검핵관 시대로 교체가 되고 있는데 지금 어쩌다 보면 어곤들이 쫓겨나면 가만히 있겠냐 이거 두고두고 알력이 생길 거고 이분들 여의도에서 성장하신 분들 참 입이 걸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는데 이 진단 어떻게 보십니까? 내부의 어떤 균열과 불만, 특히 이제 인사를 통해서 그런 게 누적되고 있는 과정인 것만은 맞는 것 같아요. 네. 특히 이제 대통령실이 구성될 때 상당한 인사 전횡이 이른바 윤핵관이라고 하는 분들에 의해서 이루어진 거 아니냐. 결과적으로 보면 지금 그게 확인되고 있지 않습니까? 특히 이제 장제원 당시 인수위 비서실장을 중심으로 그와 가까운 여의도 출신들이 대통령실에 가서 자리를 많이 차지했는데 이번 당 상황 관리하는 것도 그렇고 네. 마뜩지 않다. 게다가 이제 사적 채용 논란도 그 과정에서 불거졌고 그렇다 보니까는 대통령실의 또 다른 윤핵관들, 그러니까 비서실장을 축으로 한 뭐 수석들 이런 분들이
이른바 여의도 윤핵관 라인을 타고 들어온 그런 이 대통령실 참모들을 정리하기 시작한 이게 이제 권력투쟁의 지금 본질인 것 같아요. 물론 거기에 이제 검찰 출신들의 입김도 작용을 했죠. 그렇게 되면 겉으로 내놓고 말은 못하지만 이른바 이제 정치권에서 어공으로 대통령실로 간 사람들 상당수 있는데 그 사람들이 뭐 실력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불만이 누적되지 않겠습니까? 네. 지금은 이게 표면화되지 않겠지만 정권의 힘이 좀 빠지고 그리고 일종의 이제 레임덕 현상이 일어나게 되면 여러 가지 그 형태로 불거질 가능성이 있고 박지원 원장께서 아마 현실화될 수 그런 있다. 점을 예. 경고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그러면서 민정수석실을 없애서 지금 이 상황이 됐다 이렇게 얘기를 마지막에 진단을 했는데 이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여기에 대한 진단에는 전혀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정부를 향해서 야당은 검찰공화국이라고 거세게 밀어붙이고 있는데 사정기관을 한 손에 집어넣고 통할할 수 있는 과거의 민정수석실의 기능 그대로 있었다면 과연 여기에 대한 민정수석실을 얼마나 또 공격을 했을 거라고 이제 생각을 하게 될 수밖에 없고요. 오히려 이제 민정수석실의 문제보다는 집권하고 나서 초창기에 기존에 있었던 청와대를 용산 대통령실로 옮기면서 뭔가 유기적으로 대통령실이 움직이지 못했던 일에 대한 평가, 책임들이 지금 이뤄지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예. 윤석열 대통령의 트레이드 마크는 결국 공정이고 상식 아니겠습니까? 지금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책임을 지고 있는데 그 책임이 과연 공정한 것인가? 그리고 이 책임지고 있는 사람들 속에서 잘하자고 이제 새롭게 하게 되는 인적 쇄신이 국민의 상식에 맞게 이루어지는 것인가? 이 두 가지만 네. 충족하게 된다면 어공에 대한 문제점들 그런 일들도 싹 사라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짧게 한 가지만 박원석 의장께 여쭤보겠습니다. 민정수석실 사실 과거에 문제가 굉장히 많아서 대통령이 공약으로까지 이제 이걸 없애겠다고 해서 없앴는데 지금 이렇게 해보니까 없애는 게 낫습니까? 아니면 그래도 있는 게 낫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좀 더 지켜보고 평가를 해야 될 예. 것 같은데 과거처럼 사정기관을 그 한 손에 쥐고서 예. 대통령이 직접 사정기관을 컨트롤하는 이제 그런 형태는 아니고 사정 역할은 사정기관에 맡기겠다. 그건 좀 진전된 거라고 보는데 예. 박지원 원장이 지적한 맥락도 뭐냐면 그러다 보니까 이게 체계적이지가 않다. 이게 엉망진창이다. 이 점을 지적을 하는 것 같아요. 예. 그러면 대안을 가지고서 좀 체계적으로 대통령실도 관리하고 공직기강도 바로잡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뭐 이 대안적인 모습은 없는 채로 일단 없애는 게 무조건 좋은 거냐 뭐 이런 지적을 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나이트 포커스 김병민 국민의힘 광진갑 당협위원장 그리고 박원석 전 의원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오늘 국회 본회의장에서 이 검찰의 소환 통보 사실을 알리는 보좌관의 문자 메시지를 휴대전화로 보고 있는 장면이 YTN 취재진 카메라에 포착됐습니다. 문자 메시지를 보낸 사람은 이 대표의 최측근인 김현지 보좌관으로 김 보좌관은 백현동, 대장동 개발 관련 허위사실 공표, 김문기 모른다고 한 것 관련 의원님 출석 요구가 방금 왔습니다. 전쟁입니다. 라고 적었습니다. 메시지 발신 시각은 오전 11시 10분으로 이 대표가 메시지를 보고 있던 시각은 오후 3시 5분이었는데 이 대표가 이때 이 검찰의 소환 통보 소식을 처음 들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문자에서 거론된 김문기 씨는 전직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으로 대장동 의혹에 연루돼 수사를 받다가 지난 대선을 앞두고 극단적 선택을 했습니다. 대통령 집무실 용산 이전에 공개된 예산보다 300억 원이 추가로 쓰인 것으로 나타나면서 논란이 일자 대통령실은 이 부처별로 자체 판단한 부대 비용이라고 해명했습니다. 한편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는 지난달 29일 한남동 관저를 찾아서 최종 점검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박소정 기자입니다. 한남동 그 공간을 이제 하나 쓰기로 했는데 그 공간을 또 리모델링하고 필요한 경호 시설하는데 25억. 그래서 496억의 예비비를 신청할 계획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시절 청와대에서 용산으로 집무실을 옮길 계획과 함께 추산했던 예산은 500억 원가량.
그런데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이 공개한 올해 2분기 정부 예산 전용 내역을 보면 300억 원가량이 추가로 쓰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부처별로 다른 명목의 예산을 돌려 쓴 것으로 돼 있습니다. 대통령의 말은 국민에 대한 약속입니다.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서 철저하게 밝혀내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두고 논란이 일자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부처별로 자체 판단한 부대 비용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직접 비용이 아닌 예산 집행 과정에 뒤따르는 비용이라는 설명입니다. 처음 책정한 이전비는 필수 최소 비용이었고 그 외 부대 비용은 각 부처가 알아서 판단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런 가운데 윤 대통령 부부가 지낼 한남동 관저공사는 마무리가 됐습니다. YTN 취재 결과 윤 대통령은 김건희 여사와 함께 공사 과정에도 수차례 관저를 둘러봤는데 마지막으로 지난달 29일 최종 점검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르면 오는 주말 이사가 이뤄질 수 있다는 예상도 나오지만 경호상 노출을 막기 위해 언론에 공개되는 날짜는 피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비서관과 행정관급 조직 개편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대통령실은 이른바 물갈이 인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YTN에 인적 개편이 마무리돼야 분위기를 다잡고 새롭게 출발할 수 있는 만큼 추석 전에는 마무리될 것으로 본다고 전했습니다. YTN 박소정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처가 회사의 양평 공흥지구 개발 의혹을 수사하는 경찰관이 대통령 취임식에 초청받아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YTN 취재 결과 인허가를 특혜 연장해줬다는 의혹을 받는 양평군청 공무원은 수사를 받는 와중에 최근 군청 내 세 자리뿐인 국장으로 승진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준엽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처가 회사가 경기도 양평 공흥지구에 아파트를 지으며 여러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은 약 10개월 동안 경찰에서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지난해 말부터는 경기 남부경찰청이 양평경찰서에서 사건 일체를 넘겨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 담당 수사관인 A경위가 지난 5월 10일 대통령 취임식에 정식으로 초청받아 실제 참석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당시 A경위는 취임준비위원회 산하 국민통합추천분과에서 해외 신기술 유출을 막은 사연과 청룡봉사상 수상 사실을 근거로 초청된 700여 명에 포함됐다는 게 행정안전부 설명입니다. 인터넷을 검색해본다든지 이런 걸 통해서 나온 자료들을 통해서 그 사람이 어떤 업무를 하는지까지도 다 파악을 하지는 못하겠죠. 결과적으로 윤석열 대통령 처가 의혹 수사 담당자가 취임식에 초청받아 참석했다는 건 적절치 않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A경위가 속한 경기 남부경찰청은 대통령 취임식이 국가적인 행사이기 때문에 참석이 문제될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수사팀이나 수사관이 초청으로 전혀 영향을 받지 않았고 수사도 문제없이 진행 중이라고 해명했습니다. 그런데 YTN 취재 결과 공흥지구 특혜 의혹으로 수사를 받는 양평군청 공무원도 최근 승진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공흥지구 인허가 연장을 전결한 당시 비과장이 지난 7월 양평군 4급 국장으로 올라선 겁니다. 국장 자리는 양평군청에서 단 3자리뿐입니다. 지난 지방선거를 통해 민주당에서 국민의힘 소속 군수로 바뀐 뒤 1호 승진 인사였습니다. 뚜렷하게 뭐가 나온 게 없어서 시달 파트에서 국장님이 되신 거고 이제 그쪽 분야에서는 이분이 그 실적이나 아니면은 그동안의 경력 이런 것들이 이제 우월하시니까. 비 국장은 지난 2014년 만료됐어야 하는 사업 인허가가 제때 연장되지 않았는데도 아무런 조치가 없다가 2년 뒤 준공을 코앞에 두고 소급해서 인가를 연장해줘 특혜를 제공했다는 의혹으로 경찰 수사 대상에 올랐습니다. 양평군청은 지난 2017년 윤 대통령 장모와 부인 김건희 여사가 관여한 처가 회사로부터 개발부담금 1억 8천만 원을 받아야 했지만 모두 면제해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지난 대선 기간 이 같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진 뒤 정정했고 이 또한 경찰 수사 대상입니다. 경찰은 두 가지 특혜가 실제 있었는지를 살펴보고 있지만 지난해 12월 양평군청 압수수색을 마지막으로 밖으로 알려진 수사 상황은 없는 상태입니다. YTN 이준엽입니다. 경기 포천 훈련장에서 수리온 헬기 2대가 공중에서 충돌한 뒤 비상 착륙하면서 한 명이 머리를 다쳤습니다. 2대 헬기에는 총 18명의 장병이 탑승하고 있었기 때문에 자칫하면 큰 사고로 이어질 뻔했는데요. 군 당국은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조수영 기자입니다.
낮 12시 15분쯤 경기 포천시 육군 부대에서 수리온 헬기 2대가 공중에서 충돌했습니다. 충돌 직후 2대 모두 비상 착륙했습니다. 당시 헬기에는 한 대당 9명씩 타고 있었습니다. 이 가운데 한 명이 머리에 부상을 입었는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비상 착륙한 헬기도 심한 손상은 입지 않았습니다. 충돌 당시 고도가 높지 않아 기체 파손이 적었고 더 큰 인명피해로 이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육군은 부상 여부를 확실히 하기 위해 탑승자 전원에 대한 정밀 검사를 실시할 방침입니다. 군 관계자는 해당 훈련이 한미 연합연습, 을지 자유의 방패와는 관련이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방산 관련 행사 예행 연습과 관련한 강화 훈련이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군 당국은 정확한 사고 원인과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YTN 조수연입니다. 오늘 새벽 경기 수원시에 있는 다세대 주택에서 불이 나 거동이 불편한 50대 남성 1명이 숨졌습니다. 앞서 지난달엔 시각장애인이 불이 난 주택 현관을 빠져나오지 못해 숨지기도 했는데요. 소외계층을 위한 안전 대책을 재정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윤성훈 기자입니다. 다닥다닥 붙어있는 단칸방들이 모두 새까맣게 불탔습니다. 벽엔 온통 그을린 자국에 바닥은 재로 뒤덮였고 지붕 곳곳엔 불탄 뼈대만 앙상하게 남았습니다. 경기도 수원시에 있는 다세대 주택에서 갑자기 불길이 치솟은 건 새벽 3시 50분쯤. 단칸방에 홀로 살던 세입자 8명 가운데 7명은 긴급 대피했지만 1명은 변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온통 새카맣게 타들어간 재만 남아있는 모습인데요. 이곳에 거주하던 50대 남성은 거동이 불편해 미처 빠져나오지 못하고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숨진 남성은 기초생활수급자로 평소 휠체어를 타고 생활해온 거로 전해졌습니다. 불은 이 남성 집에 있던 담배꽁초에서 시작돼 옆집으로 옮겨 붙은 거로 추정됩니다. 화재 경보기와 소화기도 설치돼 있었지만 번지는 불을 막지 못했습니다. 불이 난 상태에서 경보기 소리도 못 듣고 그렇다고 내 방에도 그 경보기가 달려 있는데 그 감지가 안 되니까 내 방에서는 센서가 안 오르는 거지. 워낙 불이 세니까 소화기 뭐 있으나 마나지 뭐. 거동이 불편하거나 경제적으로 어려운 소외계층이 화재에 희생된 사례는 최근에도 있었습니다. 지난달 24일 새벽 서울 역촌동 다세대 주택 화재 당시 50대 시각장애인이 현관을 빠져나가지 못해 숨졌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의 장애인이었는데 집에 있어야 할 경보기와 소화기 등 안전장치는 없었습니다. 앞서 소방청은 올해 상반기까지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집에 소화기와 화재 경보기 등을 설치하겠다는 계획을 내놨습니다. 그러나 거주지 이전 등으로 설치 대상에서 빠지거나 설치한 안전장치가 작동하지 않아 참변을 막지 못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특히 화재 대응에 취약한 장애인은 예산 문제 등으로 설치 대상에서 아예 빠졌습니다. 시각장애인이나 청각장애인 이런 분들 피난 약자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런 분들에게 적극적으로 그 안심콜 서비스를 도입해서 소방서에서 빨리 출동해서 대피를 원활하게 도울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갖출 필요가 있습니다. 소외 취약계층이 피할 수 있는 화재에 희생되는 참사가 더는 반복되지 않도록 지금이라도 지원책을 재정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YTN 윤성훈입니다. 네, 여야가 줄다리기 협상 끝에 종합부동산세 완화를 위한 법률 개정에 일부 합의했습니다. 하지만 최대 쟁점인 공시가액 비율 조정과 특별공제액 상향 문제에 대해서는 이견을 좁히지 못해서 앞으로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김태민 기자입니다. 종합부동산세법 일부 개정법률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종부세 완화를 두고 밀고 당기기를 계속해온 여야가 일부 합의점을 찾았습니다. 일단 쟁점이 없는 종부세법 개정안부터 먼저 통과시키자는 야당의 주장이 받아들여진 겁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일시적인 2주택은 종부세 부과를 위한 주택수 계산에서 제외하고 고령자 혹은 장기 보유 1주택자는 종부세 납부를 미뤄주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최대 쟁점인 공시가액 비율 조정과 특별공제액 상향 문제에는 여전히 견해차가 큰 상황입니다. 민주당은 지나친 부자 감세라는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고 그 공정시장 가액을 60%로 그러니까 이게 한 80% 정도로
에서 한 20% 정도 유연성을 갖는다면 모르겠습니다만 40%씩이나 이거 하는 것은 저는 조세 법률주의에 맞지 않는 저는 횡포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민의힘은 지난 정부에서도 추진하던 종부세 완화에 어깃장을 놓고 있다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부자 감세 프레임이 무의미한 상황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직접 추진했던 종부세 부담 완화 방안까지 스스로 거부하는 앞뒤가 안 맞는 그런 총극을 벌이고 있는 겁니다. 정부는 종부세 부과 시한이 다가오는 만큼 국회가 서둘러 결론을 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특별공제 금액이 가감이 생기는 경우에는 유불리가 달라지기 때문에 1세대 1주택 특례 신청한 분들의 유불리가 달라져서 다시 그걸 새로 정산해야 되는 그런 혼란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여야가 겨우 반쪽 합의엔 성공했지만 핵심 쟁점을 두고는 이견이 여전히 팽팽한 만큼 종부세 완화를 둘러싼 줄다리기 협상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태민입니다. 네, 심야 택시 승차난이 좀처럼 해소되지 않자 서울시가 내년쯤 택시 요금을 기존 3,800원에서 1,000원 올리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당장 연말에는 심야 할증 확대를 추진하는데 자정부터 붙는 심야 할증을 밤 10시부터로 당기고 또 할증 요율도 20%에서 최고 40%로 높일 전망입니다. 차유정 기자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직후 서울시가 부재 해제 등 택시 공급책을 폈지만 밤에 택시 잡기는 여전히 쉽지 않습니다. 기사 부족으로 심야 택시 운행 대수가 코로나19 이전보다 5,000대가량 부족합니다. 택시 승차난이 해소되지 않자 서울시가 결국 요금 인상안을 꺼내들었습니다. 올빼미 버스 노선 확대, 전철 막차 시간 연장 등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승차난이 해소되지 않아 요금으로서 심야의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서 요금을 설계하게 된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중형 택시의 기본 요금을 3,800원에서 1,000원 올리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기본 거리는 2km에서 1.6km로 줄입니다. 거리 요금 기준으로 132m당 100원에서 131m당 100원으로, 시간 요금은 31초당 100원에서 30초당 100원으로 조정합니다. 쉽게 말해 기본 거리가 짧아져 미터기 요금이 더 일찍 오르기 시작하고 오르는 속도도 더 빨라지는 겁니다. 택시 심야 할증 요금도 확대합니다. 자정부터 다음날 새벽 4시까지인 심야 할증 시간을 밤 10시부터로 앞당깁니다. 승객이 가장 많은 밤 11시부터 새벽 2시까지의 할증률을 40%까지 높이는 방안도 추진합니다. 예를 들어 자정에 택시를 타면 4,600원인 기본 요금이 5,300원으로 뛰게 되는 겁니다. 시는 심야 시간대 할증 요금 조정은 연말에, 기본 요금 인상은 물가 상승 등을 고려해 내년 초쯤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 중입니다. 시는 오는 5일 공청회를 열어 요금 인상안 세부 내용을 공개하고 택시업계와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입니다. YTN 차유정입니다. 네, 이번 정부 들어서 첫 한미일 안보수장회의가 오늘 미국 하와이에서 열립니다. 3자 회담에 앞서서 한일 양자회담이 열려서 북핵 대응 문제 등을 논의했는데 한국산 전기차 차별 문제에 대해서는 미국 국가안보실 차원의 검토를 약속받았습니다. 미국 하와이에서 권준기 특파원입니다. 한미일 안보실장 회담이 개최된 하와이 인도태평양 사령부. 태평양 지역을 총괄하는 미군의 전략지휘소에서 회의가 열린 건 그만큼 세 나라 안보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90분간 열린 한미 양자회담에서는 역시 북핵 대응에 대한 논의가 집중됐습니다. 김성한 국가안보실장과 제이크 설리번 미국 국가안보보좌관은 북핵 확장 억제 이슈를 앞으로 국방부와 국무부가 아닌 국가안보실 차원에서 조율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또 윤석열 대통령이 제안한 담대한 구상에 미국과 일본도 힘을 싣는 방안이 논의됐습니다. 담대한 구상을 북한이 받아들이기 위해서 미국과 일본 측과 어떻게 힘을 합칠 수 있을지 그런 방안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눴습니다. 특히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 통과로 인해 불거진 한국산 전기차 차별 문제에 대해서도 협의가 이루어졌습니다.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 차원에서 한국 업체 피해를 면밀히 들여다보겠다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과연 어떤 영향을 한국 업체 또는
앞으로 저희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에 대해서 NSC 차원에서 좀 상세히 들여다보겠다. 아키바 다케오 일본 국가안전보장국장과 양자회담에서는 강제징용 문제에 대한 피해 보상 문제와 양국 관계 개선에 대한 대화가 오갔습니다. 양자회담을 마친 한미일 안보실장은 이제 3자 회담을 앞두고 있습니다. 여기서 좀 더 광범위하고 구체적인 안보 협력 강화 방안이 논의될 것으로 보여 어떤 결론이 도출될지 주목됩니다. 하와이 인도태평양 사령부에서 YTN 권준기입니다. 네, 중국 서부 거점 지역인 스촨성 청두에 코로나19가 확산하면서 도시 봉쇄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상하이 도시 봉쇄의 충격이 가시기도 전에 최악의 폭염과 가뭄 등 악재가 겹치면서 중국 경제에는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베이징 강정규 특파원입니다. 시장과 마트가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반대로 식료품 판매대는 텅 비었습니다. 중국 스촨성 청두시가 사흘 동안의 도시 봉쇄를 공지하면서 벌어진 일입니다. 일부 필수 사례를 뺀 모든 주민의 바깥 출입이 금지되고 회사나 가게 문도 닫아야 합니다. 인구 2,100만 명의 대도시 청두에서는 지난달 13일 이후 900명 넘는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최악의 폭염에 물놀이 활동이 늘면서 감염이 확산했다는 게 방역당국의 설명입니다. 앞서 스촨에선 폭염과 가뭄에 따른 계획 정전으로 주요 생산 공장들이 보름 가까이 가동을 멈췄습니다. 일부 지역엔 폭우가 내려 3만 6천 명의 이재민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코로나19까지 기승을 부리면서 성도인 청두까지 봉쇄된 겁니다. 중국 동부 상하이 도시 봉쇄의 충격이 채 가시기도 전에 서부 거점 지역까지 휘청이는 상황. 因市场主体在一些方面遇到的困难比2020年多，今年退税、减税、降费等超过2020年。 올해 초 5.5%였던 중국 경제 성장률 전망은 3%대로 내려앉았습니다. 세계 공장이자 소비 시장인 중국의 경기가 아래로 기울면서 우리나라는 물론 지구촌 경제도 미끄럼을 타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정규입니다. 내일도 중서부 지방에서는 파랗게 펼쳐진 가을 하늘을 볼 수 있겠습니다. 다만 서울 낮 기온이 30도까지 오르는 등 오늘만큼 더울 것으로 보이는데요. 반면 제주도와 남해안에 이어 내일은 동해안에도 비가 내리겠고 모레는 남부 내륙까지 비가 확대되겠습니다. 특히 제주도에는 시간당 50mm 안팎의 물폭탄이 떨어지면서 300mm가 넘는 큰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고 남해안에도 시간당 30mm 안팎의 강한 비와 함께 최고 100mm의 많은 비가 오겠습니다. 여기에 돌풍과 벼락도 동반될 것으로 보이는 만큼 피해 없도록 대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아침 기온 예년보다 1, 2도가량 낮겠습니다. 서울 20도, 대전 18도, 광주 20도, 부산 21도로 예상됩니다. 낮 기온은 중서부 지방을 중심으로 크게 오르겠습니다. 서울 30도, 대전 27도, 광주 28도, 부산 25도로 예상됩니다. 초강력 태풍 흰남노가 북상 중입니다. 진로가 매우 유동적이지만 다음 주 화요일쯤 제주도 동쪽 해상을 지나 대한 해협까지 올라오면서 전국이 태풍의 영향권에 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 내륙에도 강한 비바람이 몰아칠 것으로 보이는 만큼 발표되는 기상정보 꼼꼼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네, 목요일 뉴스나이트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